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많은 귀빈 여러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료를 빛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심포지엄에 대한 간략한 일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립환경과학원장님의 개회사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님의 축사에 이어 2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10분의 발표가 진행되고요. 각 발표가 끝난 뒤에는 5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발표가 끝난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발표는 국제청정교통위원회의 게오르그 비에커 책임연구원과 레이덴대학교 하젬 알토하미 연구원 그리고 유럽자동차 제작사협회의 에릭 포스트마 매니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후 발표는 건국대학교 박수환 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정환수 연구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허준혁 실장,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유무상 차장, 주식회사 글렉 강덕호 대표, 한국품질재단 이석원 심사원, 그리고 MSG그룹의 카티나엑스 컨설턴트 클라우스 니르실 박사의 발표를 끝으로 금일 일정은 마무리되겠습니다. MSG그룹의 클라우스 니르실님의 발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라우스 니르실님의 경우 질의는 메일로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심포지움 그 시작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금한승 원장님의 개회사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 금한승입니다. 먼저 오늘 많은 국내외 전문가분들과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움을 위해서 멀리서 방문해 주신 국제청정교통위원회 비이커 박사님, 또 자동차 제작사협회 에릭 포츠마 박사님, 라이덴대학교 하젬 알토하미 연구원님, 독일 MSG 그룹 클라우스 니르슐 컨설턴트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학계 또 자동차 업계 전문가분들과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환경부 또 한국환경한림원 및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 승용차 수출 시장에서 약 300억 달러로 독일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했고 내수 판매량이 연간 140만 대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산업보다 큽니다. 동시에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가 자동차 등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8%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자동차 온실가스 판매 관리 제도입니다. 현재는 자동차 배출구에서만 나오는 온실가스의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제작사들이 친환경차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 운행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리 체계에서 자동차 제작을 위한 원료 채취부터 부품 및 자동차 생산, 운행, 폐기, 재활용 단계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 6월부터 제작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전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유엔사나 국제자동차 규제조합 포럼에서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모두 참여하여 올 연말을 목표로 표준화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국제 표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국내의 전과정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계,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과 수시로 국내외 연구 및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심포지움이 그간의 국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금한승 원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만큼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한데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환경한림원 허탁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허탁입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심포지움, 오늘 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신 국내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시는 국립환경과학원 금한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 분야에서는 지난 수십 년의 변화에 버금가는 범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국제환경 규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물론 환경정책의 트렌드가 사업장 중심의 사후관리 환경정책에서 제품 중심의 사전 예방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이슈가 탄소 감축을 넘어서 탄소 중립으로 전환되고 환경 이슈가 보호무역과 연계되는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서 탄소 관련 정책이, 특히 제품과 관련된 탄소 관련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품에 내재된 탄소, 즉 제품의 전과정과 관련된 탄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환경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키워드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전과정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LCA 전과정 평가는 이미 지속 가능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제 공용 환경성 평가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고, 향후에도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특히 수송 분야, 자동차와 관련된 온실가스 관리도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행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물론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유지 보수,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즉 온실가스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자동차의 전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그 선두에 서서 자동차의 전과정 평가와 관련된 표준화 작업, 그리고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 그 선두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LCA 심포지움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1993년에 30년도 넘은 시점에서 LCA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제 연구실에서 한국전과정평가 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30년이 지났는데,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무관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LCA 커뮤니티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노고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LCA를 전과정 평가라고 우리나라 말로 용어를 만든 게 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국제심포지움에서 나누게 될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연구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환경한림원 허탁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과정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세션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 공유의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시는 국립환경과학 원장님, 한국환경한림원 회장님, 기후탄소 연구 부장님, 모빌리티 환경 연구센터장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님 모시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연사분들까지 다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님, 한국환경한림원 회장님, 그리고 기후탄소 연구부장님, 모빌리티 환경 연구센터장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님,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모든 연사분들 무대 위로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정돈이 되는 대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로 진행하실까요? 두 줄로, 네. 네, 두 줄로 정렬해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바르게 서주신 것 같고요. 네, 총 두 가지 포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렷 자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자세로 카메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턱 당겨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웃어주세요. 스마일 플리즈.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한번 가볼까요?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올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는 대로 기념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디움이 다시 정돈이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세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장할 때 받으신 명찰 뒤쪽에 보시면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생중계로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내가 전동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심포지움 첫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2050년까지 도로 수송 분야 탈산소화 방법 및 정책에 대해 국제청정교통위원회 게오르그 비에커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can you hear me well? Good morning. This is Georg Bieker from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Yeah, I'm happy to be here
Thank you again for Hanso and his colleagues, for the organizers of this symposium to invite me again. I'm glad to be here to speak to you and meeting you in person. I would like to present a few slides on decarbonizing road transport by 2050, pathways and policies. And maybe I should start with a few words about the ICCT. So the ICCT,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is a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that provides research and analysis to the public sector. So we try to inform policymakers on how to move forward in reducing air pollu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global road transport sector. We'r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o work in many of the major markets in the US, Europe, China, India, and Brazil. We have offices. We also have colleagues in Indonesia and Colombia, Mexico and Vietnam, so you can see we are a global organization that tries to, on one hand side, provide research and analysis, but on the other hand also to fost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the exchange of experience in the different markets. And the presentation today will have three main parts. The first one is a motivation. Then a second is about A-LCA methodology, so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impact of a few key factors. And then the third part is on accelerating the global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And then I will close with a summary and recommendations. So for the motivation, the ICCT started working on life cycle assessment basically with this question: which powertrain types allow to approach zero emissions in the road transport? And you can see on this slide three scenarios that show how the emissions of the global transport sector need to develop in order to meet climate change mitigation targets. So you can see the emissions, which include here the tailpipe emissions, but also the emissions of fuel production, and also of electricity production, so the well-to-wheel emissions of global transportation. And you can see these three scenarios that show how these emissions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meet certain, or in order to be aligned with certain pathways for reduc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you can see maybe the blue one on the very left here shows how fast the emissions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be compatible with a pathway that mitigates climate change at 1.5 degrees C. And this is very ambitious. This would mean that we basically need to go to zero by 2035 already, globally. The blue one shows a 1.7 degrees C compatible pathway, and according to this pathway, we would need to reduce emissions to zero by 2050. And then the 2 degrees C pathway in yellow here would require to reduce emissions by 2/3 by 2050 and then approach zero in the long term. I would like to emphasize here that this is the global figure. So this includes all developing economies and emerging markets. It's not only the leading markets that are displayed here. So the question is, how can we get there? Which powertrain types allow to reduce emissions that fast and that largely as we need to go to mitigate the worst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a life cycle assessment is a good tool for that, because we need to reduce emissions not only like the tailpipe emissions, but we need to decarbonize also the whole economy. We need to decarbonize vehicle production. We need to decarbonize also the fuel supply and the electricity supply. So the A-LCA is the tool that allows to look also at the impact of the different pathways on other sectors. And it basically has two components. One is the vehicle cycle, the cradle to grave, which includes vehicle production and battery production, of course, then some emissions during the vehicle usage, and then in the end the vehicle and battery recycling. And then the other component is the fuel cycle, or the well-to-wheel analysis, where it's about the fuel and electricity production and also the emissions during the combustion of the fuel in the vehicle. And this is, I guess, a key slide here showing the life cycle emissions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and combustion engine cars in 4 major markets. I'm sorry, it's a bit small, but I hope you can see it. The figure basically shows 4 major markets, so from left to right: Europ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And for each of the 4 markets, we see a comparison between a combustion engine car and the battery electric vehicles in 2021, for vehicles produced in 2021, and then next to it for vehicles produced in 2030. And
And going through that from left to right, on the very left you can see a gasoline car being driven in the EU. The lowest part here, the gray one, is for the vehicle production. Then there's a small black bar for the maintenance emissions, and then the large part that is the dark blue area, which is the tailpipe emissions. And then on top of that, there's also quite some emissions from the fuel production that needs to be considered. And then just next to it, we can see the battery electric vehicle in Europe. Here we also have the yellow part, which is the battery production that needs to be considered for battery electric vehicles. And on top of that, you have the light blue for the electricity production. And we can see that in Europe, already for cars being sold in 2021, battery electric vehicles show about 2/3 lower life cycle emissions than combustion engine cars. And when you go to the bars next to it for vehicles produced in 2030, this emission benefit increases, and there it's only like a quarter of the life cycle emissions for vehicles produced in 2030, because the electricity mix continues to decarbonize. Then we see very similar results for the US, and then on the right for China and India, we also see like a significant benefit of electric vehicles. But you can also see that these arrow bars, which correspond to different scenarios on how fast the electricity mix will decarbonize, there's quite some uncertainty, but still even with a conservative scenario, which is the highest number, we can see that there are significant benefit. And then going into the future, we talked about 2050 so with the global roads, but would approach zero emissions for 2050, then we would be on this 1.7 degree C compatible pathway. When considering that by then also the power sector would be decarbonized and we would have zero emissions in the electricity production, battery electric vehicles can down to very close to zero. And we don't see that potential for combustion engine cars, and also for hybrids we don't see that, because there might be some additional biofuels, there might be some e-fuels, which is maybe more hypothetical, but in the end the large share of emissions or the large share of fuels will be fossil fuels, also for the time being, considering like the total fleet of all the vehicles. So we don't see a realistic pathway to decarbonize combustion engine cars. This slide quickly shows the emissions for trucks. So here we see a very similar trend. You can see diesel trucks, then natural gas trucks, and then battery electric trucks. And on the very right, you can see also hydrogen fuel cell electric trucks. I would only point to the fuel cell electric trucks here, because the slide here on the very right shows the emissions of a fuel cell electric truck being powered with natural gas-based hydrogen. And here the emissions are very similar to the one with diesel or LNG, but only if fuel cell electric trucks are driven with green renewable electricity-based hydrogen, which is on the very right, they show like a large decarbonization potential. So for hydrogen electric trucks, it really depends on the source of hydrogen that is being used. Whereas for battery electric vehicles, which you can see in the middle, they already, when using the average electricity mix, they show a significant benefit. So with this, I would like to go into a few factors which are important for the LCA methodology. And the first one here is on real-world fuel and electricity consumption. The ICT did a lot of reports on the deviation between real-world fuel consumption and the fuel consumption in test cycles. And we find that in many regions in Europe, in the US, in China, and also in Japan, that the official test cycles largely underestimate the actual fuel consumption that is experienced by consumers on average. And in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ommission started collecting data on the real-world fuel consumption since a few years ago, and by now they have data of about 3 million vehicles, and what the Commission finds is very similar to the results that the ICCT found earlier. For conventional cars and hybrids, it's about 20% higher fuel consumption than in WLTP. This is shown here with the yellow and the red bars in the figure on the right. For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fuel consumption is 3 to 4 times higher than for WLTP values, and this is exactly what we found also earlier at the ICCT. We also find this in China and in the US, so it's a general phenomenon that plug-in hybrids have much higher fuel consumption than assumed in test cycles, and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test cycles assume that the plug-in hybrid is charged every night
and started with a fully charged battery on every day, and then drives on the battery as much as possible, and then goes to the fuel, to driving on fossil fuel. But in reality, people don't charge plug-in hybrids every day. So on average, it's maybe only every second day or every third day. So there are people that charge every day, and they have very low fuel consumption, but then there are others that hardly charge at all, and then on average, this is what we see. It is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for plug-in hybrids, to consider the real-world fuel consumption, because it's very different from the official test cycles. And in the EU, based on our research, the Commission now changed the assumptions on the utility factor, so on the assumptions on how much vehicles are driven on electricity. So these emissions are expected to become more realistic in the future. And also in the US, they are updating their utility factor curve. Also for battery electric vehicles, we see that the electricity consumption is higher in real-world usage than it is in test cycles, and here it's maybe also about 20 or 25%. This slide here shows the impact of that. On the left hand, you see a comparison of the life cycle emissions when considering the real-world fuel consumption, and on the right you can see it for considering only the official WLTP values. And you can see here for combustion engine cars and then hybrids, plug-in hybrids and battery electric vehicles, you can see that when going from left to right, the emissions are getting lower and lower, and battery electric vehicles here in this case for Europe have a huge reduction potential compared to combustion engine cars, and hybrids and plug-in hybrids have about a similar reduction potential when compared to combustion engine cars. And on the right you can see what happens when using the official test values, and you can see in particular for plug-in hybrids, since they now are assumed to be driven much more on electricity, the life cycle impact is much lower. So here it's about 40% lower. So this really makes a difference when comparing different powertrain types, whether or not you consider the real-world fuel consumption or only the official test values. The second point here is on on the lifetime average fuel and electricity mix. So we see globally that the emission intensity of the power sector is decreasing. There's more and more renewables being built globally. Here you can see the expected development in 4 regions in India, China, US, and Europe. And we can see that based on stated policies, which is the solid lines, we see a large decrease in these 4 regions. We also have presented here like these dotted lines, which show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ity mix emission intensity if more additional policies would be enacted in order to align the power sector with the Paris Agreement targets. But the general point is we can see globally in each of the major markets that the emissions of electricity mix are becoming lower. And it doesn't matter if you consider like a pessimistic scenario or an optimistic scenario, you always see this decrease. And also in Korea, where the government has the NDC target of reducing the emissions economy-wide by 40% by 2030, and the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also the power sector needs to decarbonize. What I show here on the slide is the K-map scenario. So that's a scenario by a group of think tanks in Korea, and they show how the emission reduction in the power sector in Korea could mainly come from phasing out coal and gas and replacing that mainly with additional solar PV and offshore wind power. There are other scenarios. I mean, there's also the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from the government, which also shows how the electricity carbon intensity would decrease in the future. And to my understanding, the government scenario considers more nuclear energy instead of renewables, but also this plan considers to phase out coal and gas mainly. So also with the government scenario, we see a decrease in the electricity mix emission intensity in Korea. And here, back to the European example, we can see that this makes also a huge difference. On the left, again, considering the changes of the electricity mix, and then on the right, assuming that there would be no change in the electricity mix emission intensity, and you can see for battery electric vehicles, the emissions are 37% higher when not accounting for the changing electricity mix. The third factor here is on the vehicle lifetime. The vehicle lifetime is important in 2 ways. On one hand side, electric vehicles
have a life cycle emission benefit also because they benefit from a cleaner electricity mix in the future. So the longer you assume the vehicle to be used, the more it benefits from a cleaner grid in the future. So that's one reason. The other reason is that a life cycle assessment combines the production and the usage phase. And when you have a higher lifetime, the emissions of the production phase are relatively less important and the emissions of the usage phase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So that makes a difference in the weighting of usage phase versus production phase. And we can see that when looking at recycling statistics, vehicles reach a lifetime of about 20 years. It depends a bit on the market. I don't want to go into much detail here. This slide shows the impact of considering on the left an 18-year vehicle lifetime. On the right, you can see the impact of considering instead only a 10-year vehicle lifetime. And you can see that for all of the vehicles, the gray bars, which are the vehicle production emissions, are increased. Also, the battery production emissions are increased. But the relative impact is different for the different powertrain types. And you can see in particular for battery electric vehicles, the emissions increase by 50%, and they increase by much less for the other powertrain types. And combining all of that, these three factors, on the right here you can see what happens if you do not consider the actual real-world usage of the vehicles, so not the real-world fuel consumption values, if you do not consider the change of the grid, and if you assume an unrealistic vehicle lifetime of 10 years, you can see that the result is quite different when comparing the different powertrain types on the right compared to the left. In particular, when looking at plug-in hybrids and battery electric vehicles, you can see a huge difference. Plug-in hybrids have, when not considering for these factors, 14% lower emissions, and battery electric vehicles have 68%, so almost twice as much higher emissions. So my point here is that these factors, there are a few more, but these are, I guess, the key factors that really determine also the results of the A-LCA. And it's important to consider these three factors. With this, I would like to come back to this original question of reaching carbon neutralit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nd as I said earlier, we see that only battery electric vehicles show like the huge potential for decarbonizing the road transport sector. Maybe also fuel cell electric vehicles, but there it depends on the source of hydrogen being used. And the main policy to decarbonize the transportation sector so far have been fuel economy standards. You can see on the right the development of the fuel economy standards in major markets globally. And as you can see, like this global trend of getting more and more stringent going into the future. For the 2030 target, Korea is somewhere in the middle. We see it has a similar ambition as in China, in the US, and in India. And then on the very right, you can see that the EU and the United Kingdom as well, also Chile, commit to 0 gram of CO2 per kilometer in 2035, and Canada and California are close to that. This slide shows this maybe a bit more explicitly. It shows the targets of selling only zero-emission vehicles with the blue areas, so that's the UK and the EU mainly, but also a few other regions. The red area here consider that also plug-in hybrids could be sold after 2035, which are not which do not provide that strong emission benefit as battery electric vehicles, as I showed. And for Korea, this means that, so the UK and the EU, they have this phase-out target of by 2035 because of the goal to achieve zero emissions in the economy by 2050. So, and this is the same target also South Korea ha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2050. So in order to align with that, also in Korea, it would be needed to go down to zero for new vehicle sales by 2035. This slide again shows, it's a bit hard to see. You can see the yellow line here, the pathway from earlier, the development of the emissions in the global transportation sector that is needed in order to be aligned with the 2°C compatible pathway. And then you can see like different scenarios. Here on the top line is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emissions of the transport sector with policies as of 2021. We can see that there have been some bigger developments globally. So when you look at the policies as of 2024, we can see that the pathway already is significantly reduced.
But if you want to go down to this 2 degrees C compatible pathway, or maybe even beyond that, we need to increase emission a lot. And this scenario here for the ambitious policy, which is close to the 2 degrees C aligned pathway, would require that starting from 2035, there would be only battery electric vehicles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s sold in all major markets. So not only the UK and the EU, but really also all major vehicle markets. And for heavy-duty vehicles, that would need to come 5 years later, starting from 2040. And then all other countries, so including, again, also all emerging economies and developing markets, we see that starting in 2040, they would need to phase out combustion engine cars. So we really need to increase the ambition and the phase out of combustion engine cars globally in order to meet the climate targets of the Parliament. Fortunately, we se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osts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are continuously decreasing. On the right here, you can see the development of the battery pack costs with different scenarios on the development of the raw material prices, and when looking at the high and the low scenarios, which are here, you can see that we expect a continuous decrease in the cost of batteries. Only in this extreme case we can see that they would remain roughly stable. And then here you can see how that translates into the vehicle production costs. This is an example for the US. You can see that the cost curves for battery electric vehicles for the high and the low scenario, they cut the cost curve of conventional cars, which is the one in dash here, maybe in 2028, but in any case before 2030. And we already see in China that this is achieved. So in China, electric vehicles are already cheaper than combustion engine cars, but that's a trend that we see globally. And this helps a lot with these phase-out targets, because economically it's achievable and even beneficial for the consumers. Then another big topic for the electrification is the availability and scaling up of battery production capacities. And this is from a study that we published in December. The blue curves here show the expected development of demand in battery capacities for electrifying road transport globally, and we have different scenarios here. I don't want to go into too much details, but you can see there's a scenario which considers that the average battery size of EVs continues to increase, and here's a scenario that considers that the average battery size would decrease because electric vehicles would become more efficient. And then this is compared to the, in red here, the supply capacity and battery production capacity. And here we distinguish between all announced battery production capacities and only those that are already operational and highly probable to be realized. And we can see that the global production capacities are about twice as high as the demand until 2030. This is different for different regions in the world. So we mainly see this grow in battery production capacities in the US, in the EU, and in China. And the largest contribution to these overcapacities comes from China. In the EU and in the US, we can see that if all projects are realized, I want to emphasize that, the US and the EU can meet the 2030 demand fully with domestically produced batteries. The question is, if all these products are realized, we have seen some bankruptcy news in Europe in the last months, but still, even if only like those would be realized that are considered highly probable, we would still have about 70% of the demand in 2030 that could be met by production in the EU. And South Korean producers play a big role there, both in the US and in the EU. Companies like Samsung and LG and SK contribute a lot to the production capacities in the EU and in the US. Oh, sorry. This slide here shows the development and the demand for battery raw materials. Here for lithium, cobalt, and nickel. You can see the colored bars. The colored bars correspond to the demand from the road transportation sector. The gray area here is for demand from other sectors. So for lithium, you can see again these two scenarios of increasing battery sizes and decreasing battery sizes. So this is the demand that we expect. And on this slide, we also compare a scenario of
different developments of the mix of battery chemistries. So the left you see a higher share of nickel manganese cobalt oxide battery cathodes, and then lithium iron phosphate LFP cathodes, a higher share of these in a separate scenario here. You can see that this does not play a big role for lithium demand, but for cobalt and for nickel demand, it makes a difference whether you assume a higher share of NMC or a higher share of LFP. And when you can see the red lines here indicate the anticipated mining capacities for 2030, and you can see that despite this massive growth in demand, the supply chains keep pace and can meet the future demand. When looking into long term, it's also important to look at the development of reserves, and here I would, or the availability of reserves, and here I would like to emphasize first that reserves are not stable. So the more there is demand in certain materials, the more people start to explore for reserves and for additional resources. And you can see that for lithium, for example, the number of deposits that are known and explored and economically feasible to extract have doubled since 2019 alone. This is due to what I said, people look more for these reserves, but also because there are technology developments in the mining, so there's more processes that are developed that allow to economically feasibly mine minerals. So with that, I would like to show like this last slide on this chapter, which is on the outlook for the cumulative demand from 2023 to 2050 for electrifying road transport. And you can see the demand as a share of the reserves as of known today. And even when assuming that there would be no additional reserves, which I showed on the other slide is maybe not realistic, even then we would only need 50% or less depending on the material of the known reserves. So this slide here assumes that also in the future, until 2050, there would be the same battery chemistries being used that are used today, which is also not realistic. We see in particular the rise of sodium-ion batteries, which use different materials. So there could be other battery chemistries that are developed in the future. So this is maybe a very pessimistic assumption because we both assume that the reserves remain stable, but also we assume that there would be no big change in the material demand. But still we see that even in a long-term view there will be enough materials. With this, I would like to come to the summary and recommendations. So maybe as a summary, a few points. As I showed in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we see that battery electric vehicles have the lowest life 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all available options already today. And when going into the future, they allow to be fully decarbonized, whereas other pathways like combustion engine cars and all kinds of hybrids do not allow to have this emission reductions on the fleet basis. And if we want to reduce the emissions of global road transport to a pathway that is aligned with the global warming of 2 degrees C, we need to increase ambitions in electrification. We need to go to a 1% battery electric or fuel cell electric new cells by 2035 to 2040, depending on the market. Then I also showed that life cycle assessment results can be distorted if they do not consider the real-world fuel consumption, if they do not consider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ity mix, and if they do not consider a full vehicle lifetime. And then I showed some slides on the feasibility of accelerating the transport electrification. And here I showed that the mineral reserves are more than sufficient to meet the future demand, also in the long term. That in the short term, the scaling up of cell production capacities and material supply keeps pace with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And I also showed that battery electric vehicles are expected to reach upfront cost parity around 2030, depending on the market. And maybe just a few recommendations here. I will limit myself to the ones on the left. Reducing the climate impact of road transport is addressed most efficiently by complementary policies. And these include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battery electric vehicles with the targets I stated. But in parallel to that, there, of course, all needs to be a decarbonization of the power sector. And the key policy in Europe for that has been very effective is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That's only one policy. I think it's a huge field of also research on w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but this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 power sector needs to decarbonize in parallel to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And then for looking at the vehicle and battery production emissions, key policies are carbon footprint methodology. I think we will also hear about that later today. In the EU there already is a methodology to assess that, and there will also be a maximum threshold that will be introduced for batteries in the EU. And another way to reduce emissions is also rations on recycled content. So yeah, maybe I stop here. I have one more slide on recommendations, but I think in the interest of time, I can stop already. So I'm happy to hear any questions. Thank you. 네, 국제청정교통위원회 게오르 비에커 책임연구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2050년까지 이제 25년 남았네요. 이 제로 탄소에 도전한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들어주신 걸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맨 앞쪽으로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Georg. Yes, Eric Posma from A-LCA. Thank you, Georg, for the presentation. Incredible slides and graphics and on what we have to do. I had one question. You showed the success story of China in the cost parity. Are you able to explain why it is so successful in China and why other regions might be lagging behind on reaching that cost parity? The cost parity of China, you said on the electric vehicles, it's already reached. Yes. Are you able to explain why it's such a success story there and why other regions are lagging behind on reaching that? Yeah, I guess China has a very clear guideline in the industrial policy. So since it didn't happen overnight, right? Like the battery electric vehicle industry in China has been built over decades. So that's a long-term process. And I think a factor that is very important there is this clear direction. Like in the EU, we keep discussing about different pathway, and that's creating confusion. And there is less investments in the technologies because of a lack of clarity. I think that's one factor. Then there, to my understanding, also was some governmental support on scaling up the production capacities. In particular, we see that it's economies of scale. So that's also what we expect for the other markets, like also for the what I showed for the US in this case, assumes that the more batteries you produce, or that's the observation we have globally. The more batteries you produce, the larger the battery production plants get, the cheaper the individual unit is. So just with this economies of scale, we project in the future that they would continue to decrease the price, but that's also what we observe in China already. So it's in particular the low battery prices that make electric vehicles so cheap in China. And maybe the third factor is the choice of cathode chemistry. So in China, LFP batteries are much more popular than other major markets, and they don't use nickel and cobalt and therefore have lower raw material costs. So that's, I think, a third factor. I guess there are more factors, but that's what comes to my mind. Yeah, thank you.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두 번째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 소속과 성함 말씀 후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모빌리티 환경연구센터의 박준홍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실제 도로 리얼월드랑 WLTP에서 퓨얼 컨섬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좀 유럽만의 현상인 것인지 좀 미국도 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Yes, thank you for the question. So we did 3 studies on that. In 2020, we looked at the EU, China, and the US. And in each of the 3 markets, we could see that the fuel consumption is 3 to 4 times higher than, at the time we looked at NEDC values, so the former drive cycle. And then we did an update on that in the EU in 2022 and also in the US. And here we see in the EU that also when looking at WLTP values, the deviation is that strong. So it's a finding we have at least in Europe, the US and China, which I think are the 3 major markets for plug-in hybrids today. And the reason again is that the assumptions of driving on electricity are not realistic. That's the key reason why there is this big deviation. 네,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면서 세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중간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서른수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수송 부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웰투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항상 유리한 관점으로 보여지고 그 유리한 관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원소재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부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특히 동일한 차급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 웰투율 관점으로 볼 때보다 그 내연기관과의 그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한 번에 전환되는 과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의 그런 좀 트랜지언트 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Yes, I showed slides comparing the different powertrain types and the emission intensity of the battery production and including also the raw material sourcing and all of that is already included in that slide. And it shows the benefit of vehicles sold in 2021, so it's already better by now. So we see that battery electric vehicles have a large emission benefit over plug-in hybrids already today. So they have maybe half the emissions of plug-in hybrids for vehicles produced today. So yes, their plug-in hybrids are better than combustion engine cars, but they by far not as good as battery electric vehicles. We see that maybe from the industrial policy point of view, it makes sense to have them as a transition technology, also because consumers can get used to charging and using that. But really from the pure climate perspective, they are only half as good as battery electric vehicles, so to say.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현대자동차 문두남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LCA 방법론 중에 그 3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법론들이 실제로 저희가 제정되고 있는 자동차 LCA 표준 방법론에 반영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될지 그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I'm not sure I understand the question. So it's about how sure we are about these input values, maybe. So how good is the evidence of the real-world fuel consumption? How good is the evidence of how old vehicles get, and how good is the evidence of the power sector to decarbonize? Maybe that's the question. I think for the lifetime of vehicles, there is good data available. So that's something there. Like you can look at recycling statistics, for instance, which are available in most countries. So you will see how old vehicles get.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an be understood quite well.
at least on an average basis. It will differ for individual vehicles, of course. It will differ for brands. It will differ for different vehicle segments, maybe. But I think it makes sense to have a harmonized approach and to consider average values in a methodology. For the fuel consumption as well, we see like that the deviation is different from vehicle to vehicle, but assuming an average value brings us closer to reality in any case than considering the test values. So we are sure that the test values in most cases underestimate the real emissions. So that's a way to approach reality better. But we still have some variation between each individual user and each individual vehicle. But that's true for every kind of usage phase emissions, that you always need to assume on how the individual user, the individual vehicle will be used. So there is some uncertainty on this, but I think it's best addressed to looking at the average values. I hope this answers the question. 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게오르그 비에커 책임연구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표에 이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할 때 받으신 명찰 뒤쪽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유튜브 생중계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전과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사례에 대해 레이덴 대학교의 하젬 엘토아미 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So this is, what is the laser? Great. Hello, everyone. First of all, let me thank Mr. Hwanso for the invitation. I'm really, really delighted that my work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made some resonance here. Somebody really liked it and decided to invite me to present it. And I will start by introducing the title for my paper. It is the review of current practices of life cycle assessment in electric mobility, and a first step towards harmonization. So, since this is the first time you see me, perhaps you saw Eric and George before. They were invited one or a couple of times before. Let me give just a very brief introduction about me. Well, as you can see here, I started my life as a civil engineer, actually, where I got my degree in Egypt, where I come from originally. And then I moved to Italy to do my master's in environmental science, where I actually fell in love with life cycle assessment. It was my first introduction to the method. I've worked in many fields, but I started my journey in research around 4 to 5 years ago, where I was focused mainly on A-LCA, on life cycle assessment. I applied that in sectors like waste management, mining, and now automotives. And that's why I'm invited, I guess, in this event. My current role, what I'm doing now, I'm a PhD candidate at CML Leiden University. My entire work is related to automotives. And I'm so happy to be in CML, where one of the places where life cycle assessment as a method was born.
What I'm working on is life cycle assessment for zero-emission vehicles. And this will take us to Consensus A-LCA project. This is my PhD project, which is an EU-funded project. What is it about? Consensus is an initiative that carries a lot of ambition in order to harmonize the A-LCA application for zero-emission vehicles around Europe. So basically agreeing on one way to do an LCA in the automotive sector in Europe. Why is this? Why is this important? You know, in LCA, we have a lot of critical methodological decisions and data choices that we have to take. And the subjectivity in these decisions can really hamper the comparability and the transparency. When you want to say, for example, if the BEV is better than the plug-in hybrid or better than internal combustion, or even on the same car powertrain, which car is better, or even for reporting. This will depend a lot on what kind of decision you took when you did your life cycle assessment. And this causes, of course, a lot of confusion to policymakers even in order to take decisions towards where to go. Who are we? The consortium is composed of a wide spectrum of stakeholders. Unfortunately, so far, it's limited within Europe, but it gathers people from very different backgrounds. I'm talking about industry, research, consultancies, and the policymaker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And as you can see here, this is just a small representation of the roadmap of the project. We started from reviewing what is currently available when it comes to practices and methods. And then the big chunk of work took place here when we work on harmonization and building consensus on one method, on one way of doing things. And now we are in this phase, which is the road testing. Road testing is not like actual road testing. It is basically about testing the method. So does it work, or do we have problems? Next, hopefully we will reach some sort of official standardization. However, this is not really an official target of the project. And lastly, we will get to the outreach where we try to, let's say, market the method in order to be adopted further, even beyond the current consortium. And just, you can see here, this is just a sample of the project beneficiaries. You have, I'm sure you know some of the names. You can also see that we have some of the big names of car manufacturing in Europe, and also battery manufacturers and recyclers. And we have also a big consortium of advisory boards that helps us validate our decisions. Sorry. Yeah. So now we will start talking about this part, which was the paper was about, the literature review. And I would like to give a background about this review we did. One step towards the harmonization goal was to understand how things are done now and how different things take place, even in Europe, by different types of stakeholders. How do industry do the LCAs? How do we do LCAs as academics? And this was the idea of our review. And on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his is not a kind of traditional review where we review, for example, the studies done on automotives just to compare different powertrains. We are here talking about methods, basically. So you will not see a lot of numbers, but you will see a lot of hidden things methodologically when you do an LCA that can really alter the numbers that you see at the end, at the final results.
So what we did, we reviewed 11 of the most important and used actually sectorial guidelines in Europe. Over 200 studies from academia,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studies, and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s. I'm talking here about mainly commercial databases like EcoInvents and Sphera databases. I'm sure you are familiar with those. And our idea here, our goal was to understand where the key differences in assumptions,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data selection occur in life cycle LCA topics for the EV sector. And we could benefit from our consortium actually in analyzing these sources in order to highlight certain practices that represent a problematic topics where harmonization can hit a dead end. And we will see through our presentation now what I mean by this. Okay, a few words about the review scope. In our work, we delineated 3 types of LCA that can be applied in our EV sector. The first one is the LCA of existing products.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ind of LCA that most of us do, or we call it retrospective LCA. The second one is prospective LCA, or ex ante, as some people call it, which is about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 or about low TRL or technology readiness level products. And the last one, which is mainly related to reporting on the fleet level, we call it fleet level LCA, where you basically work on a systemic level and macroeconomic level to evaluate an entire fleet. And this can be useful for governments, for example, or official bodies, and also for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like car manufacturers. We focus solely on this one, LCA of existing products. However, the 2 archetypes, if you are interested, we also publish some work on one of the reports of Transcensus project that you can find in this link, if you are interested. The topics analyzed, and we will go through them, unfortunately not in all depth because of time limitation, but these are the topics. We will talk about the system boundary choices, the cutoff rules, functional units, some data choices, electricity modeling, multifunctionality, impact assessment, and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Let me start with things that are related to goal and scope definition in life cycle assessments. And here on this table, like in every slide, you will find a table summarizing what we really found in our review about the methods, what are the most common things done in LCA nowadays, and I will just dive deeper on very specific parts that I think are the most interesting to look at. So for the system boundary, we saw that for cars, and yeah, you'll find these 2 columns because some practices are different when you talk about entire vehicle or a battery. And in literature, it is so mixed up sometimes. So we tried also to put a barrier there to make it clear what we are talking about. For example, when you talk about system boundary, for the cars, both batteries and cars, we found a lot of work done on the cradle to grave, which is the full life cycle assessment that we all know about. However, for batteries, especially in scientific literature, there is a huge work done on the cradle to gate part of the battery life, which can be justified by the impact of battery production that we all know about, but it is something that was noticed from our review. For the functional unit, for both cars and battery, most of the functional units were about distance, as we call them, distance-based functional units. This can be represented by vehicle kilometer, passenger kilometer, if you include the capacity, or ton kilometer, if you are talking about freight or HDVs, usually, high-duty vehicles.
For battery, however, you can see many other functional units that are usually used. We are talking about capacity-based functional unit in kilowatt-hour megajoule. This is basically usually used with the cradle to gate, so about the production of how much of battery capacity that you produce. And then you have the throughput-based. This is basically how much of energy the battery can produce over its life cycle, over its lifetime. And this takes the use phase into consideration, unlike the capacity-based. And finally, something that you also see in the cradle-to-gate is the mass-based, which you see something in, for example, in the cathode production LCAs. You find this used a lot as kilogram of battery produced. For the cutoff means like how is the cutoff of flows and activities are done in life cycle assessment. And we noticed that it is done either based on mass, energy, or environmental significance, giving a certain percentage. So if you have 3% of the total mass included in the life cycle assessment, anything below that can be excluded to save some resources and time. And when it comes to activities, we found that the most excluded activities, usually in life cycle assessment of a vehicle, are related to maintenance and the infrastructure, which can be something to talk about due to some significant impact in some cases. In our work, we also came up with som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harmonization effort, for the harmonization process. Due to the experts we had when we did this review. For example, we give a clear recommendation that a cradle-to-grave or cradle-to-cradle, if we are talking about circular economy, is the accurate translation of a full life cycle assessment. So we would really encourage any sort of harmonization effort in the futur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we need to look at the life cycle assessment as a whole, the entire cradle to grave.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life cycle assessment was born, actually. Cutoff should be avoided only if resources does not, cutoff should be applied only if resources does not allow. So a good way to do that is screening studies, which was a very, very kind of fast life cycle assessment to tell us what is more impactful and what can be really excluded to save time and resources. We were also big advocates of distance-based function unit because we see it as the best reflection of the intended function, which in transportation is obviously transporting passengers and other goods. So with that, I will move to some few words about, I will leave this slide to you. This is just about the terms used in the system boundary of vehicles. I'm sure you are mostly aware of most of it, but I think it will also support. When you look at this table with that, you will understand what we mean by some terms. I will now go to a very detailed point about the function unit, and I think George touched upon it when he was talking here. It's about what is really different when we talk about function unit. Even if we talk about the distance-based function unit, which is the most used one. You say, oh, for example, always the impact is represented by 1 kilometer of the car use phase. But what is the problem really? The primary challenge that we found here in the different studies is the estimation of the lifetime mileage in cars. And this is not only on the passenger car level, it's on every type of car basically. So you have, so for example, you can see here the numbers that we found in the literature. And I'm sure if you look more, you will find more numbers. The assumptions made in literature for passenger car, for example, are talking about from 120,000 kilometer to 260,000 kilometer. For high-duty vehicles, it's even far
more. We are talking about 1 million kilometer difference. Buses, same thing, really huge gap. Why this is important? And I think, again, George mentioned that. Because this will tell you basically how the impacts are distributed over each kilometer driven. We all know about the break-even point where electric vehicles become better than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But this relies a lot on how we assume how far our electric vehicle will go before it reaches the end of life. Also, from hotspot analysis point of view, these decisions will also affect the significance of the well-to-wheel cycle, the electricity generation part that provides electricity to our vehicle in its use phase compared to the production of the vehicle. So if you assume, for example, like a very long lifetime of a vehicle, this might give more emphasis on the production. So the production might seem much more important, or vice versa. So this choice can make a big difference on your conclusions in the results. Now let's move to the inventory, which is the biggest part of the work. I will just go quickly through what we found in small bullet points. So we found that there is a huge lack of a standardized approach in industry for data collection. Also, we realized that data quality and availability, we always talk about this and how problematic it is, but it even actually vari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stage. For example, the end of life is the least represented in that when it comes to quality and availability of data. As I said, like the raw material acquisition and end of life are the most evident even when it comes to lack of primary data. We don't know a lot of information about, when we do our LCAs on vehicles, we don't know much about these two steps, and that's why we rely mainly on secondary databases. Apart from the energy consumption, which of course the main thing you have to consider in the use phase of the vehicle, elements considered in the use phase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studies. And one example is, think of the infrastructure, for example, for recharging of the vehicles. Some people don't even say if they included it or not in their studies. I'm sure you also know about the IMDS, especially the industrial partners here, and how it's used by industry to improve the material composition, the representation of the components. This is usually used with the commercial LCI databases to model the vehicle production, especially from industrial point of view, because in academia,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 use or have even access to. So what we recommend here, we recommend the data traceability systems. Think about the battery passport, for example. We are big fans of these initiatives, as this will help sharing, help primary data sharing. The continuous update of secondary sources. I'm talking here about the databases that we all use, like EcoInvent and Gabi. Because also outdated data is a problem that we found. And to improve the share of primary data, we know that this is a very dreamy objective if we talk about that way. However, we are certain that there are activities that we are sure are very impactful in the life cycle of a vehicle. And we can start from these, at least, to make primary data more available to practitioners. Again, this is a figure you can look at if you want to know how OEMs do their production phase, LCA, and how they embed IMDS into their BOMs in order to get to the vehicle LCA model at the end. I won't go through it, but it's in the presentation.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each out to me.
Now we come to one of the biggest topics, and perhaps the biggest topics. It's about electricity modeling. And the two main arguments that we have in this is, one, location versus market-based modeling, and the static versus dynamic modeling of LCA. And for the second time, I will overlap with George when I come to the second point here. What did we conclude from these two arguments? First is the double counting, very, very, very common, and is the big pitfall when we model the electricity for the use phase of our vehicle and also the production phase. We also concluded that dynamic modeling, although it's included in some studies, like some studies, of course, consider the evolution of grid mixes, but this is not done enough, and it's not given its true important value when we think about the future. Let me first start by a quick introduction to what is location-based and market-based modeling. So the location-based is the one we are very familiar with when we use the databases, like, again, EcoInvent or Gabi or others. So you basically have a mix of energy sources that represents the average consumption mix of a country or a region or even the world. And this is basically, this mix is basically used in the LCA model, and it is quite simple. So a mix of technologies that produces energy and represent the electricity average consumption in one specific geographical context. For the market-based, this is built on the exclusively claimed energy sources, and it is mostly used for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What in Europe we have something called the EEC, or like the certificates that you exclusively claim certain amount of electricity coming from 100% renewable, like wind or BEV. And then you get 30%, for example, of the energy used in your factory coming from these certificates that you bought, and the rest you model what we call residual mix, which is basically the average consumption mix subtracted with the certificate subtracted from the average consumption mix. Why different choices here is a problem? Because you end up with us doing both usually, and this leads us to the double counting problems that I was talking about. Here we show the double counting on 3 levels and how this can happen on different levels. This can happen within each of the 2 methods, but most commonly by the double application of the 2 methods. So, for example, this is on the OEM production level for the company, one vehicle producer. So you have, for example, they use databases in the background of their LCE system that uses average mix, and this is the most common way of doing it. Again, in the most used ones, databases like Gabi or EcoInvent, they use the average mix, so market-based, location-based. However, in their foreground system, like if they manufacture their own car body, for example, or chassis, they use certificates that they bought and residual mixes. So you get this mixing again. And this also can happen on a higher level for the entire life cycle of a vehicle. So you see different stages modeled by location-based, and the rest is modeled by market-based. And the problem is that the same amount of energy is claimed by both, in both methods. So you basically end up with a clear double counting problems. Even if you don't mix the methods, actually. In the same location-based, think about location-based now, for example, the dim spatial and the temporal resolution can make a problem. Because if I count South Korea as the average consumption of South Korea at some part of my model, and then in another part of my model, I
consider, for example, the consumption mix of Asia, this is double counting because Korea is also in the average consumption Asian mix, for example. Now let's conclude that from the topics that we came across, we think that electricity modeling harmonization is a very tough challenge because there are a lot of debate about which one represents the reality the best, market-based or location-based, and also the huge investment that industry already has put in market-based modeling and certificates to decarbonize their supply chain. Second topic is static versus dynamic. This is much simpler. It is basically about how the electricity mix evolve over time, and if this should we consider in our LCAs or not. This is a simple graph that shows that in the EU how the different sources of electricity varied over time, and you can see evidently that the fossil fuel h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favor to hydro and wind and solar and all the renewable. And if we consider a vehicle that will live for 15 years, the dynamic modeling is the only way of accounting of the evolution expected in this grid mix. So this evolution, as you see here, is undeniable, and that's why we advocated for this type of modeling in our review. And it also aligns with existing policies in the EU, like the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and the current van CO2 regulations. With that said, you will see a lot of people advocating for static modeling. Multifunctionality is also a thing that we looked through, which is about how to deal with the most famous topic here is how to deal with recycling in the vehicle industry. And we found that for most studies, we have a distinction between what happens in the end of life of the vehicle and what happens in the upstream process of the vehicle, use and production. And the studies are really vague about how they define these problems and how they deal with it. Is it allocation? Is it substitution and avoided burden? Usually in the upstream, to the end of life of the vehicle, we see a lot of allocation and substitution used, while in the end of life we have the circular footprint formula, which comes from the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of Europe. The cut-off method, substitution, 50-50. APOS 50-50 is it's basically allocation between life cycles based on the 50% percentage. And APOS, it is the least used, but it is used mainly in EcoInvent and only in EcoInvent database to deal with some allocation problems. In EV today's, we are mainly talking about cutoff and avoided burden. These are the most used methods in the EV industry nowadays, in the EV research nowadays. Yeah,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these methods and details, the full article provides a very good overview on that, if you want to have a look at it. So along with electricity modeling that I said, it's a big challenge. Also, this one is a big challenge because this has a huge impact on your life cycle and the allocation between sectors. So you see a lot of discussions on that between battery recyclers, for example, and car manufacturers. Because who gets the benefits, who gets the burden of things. As we say in LCA method work that we usually do in our institute, there is no one correct solution for this problem. So nobody can claim there is one solution that is only correct and the rest is wrong. It is rather a perspective and what do we really want to encourage? For example, in recycling, do we want to encourage more recycling or more usage of recycled content? Nonetheless, at least we think that the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 can be harmonized. We might not agree on the solution, but at least we need to agree on making the problem clear when we do an A-LCA that this is a multifunctionality problem. Now let's think about how to solve it in a harmonized way. Lastly, the impact assessment. The two most used methods are the recipe and CML-IA. And we also noticed that in most studies, there's a mix of different LCA methods that are used as indicators. And the most reported impact categories are climate change, acidification, photochemical ozone formation, and eutrophication. This is overall. The absence of some impact categories was evident in most of the studies we reviewed. Something like abiotic resource depletion and particulate matter formation receives little attention compared to other impact categories, which is a bit strange if we are talking here about vehicles. Especially if we're talking about BEVs or hybrid vehicles, where resource depletion is very evident for batteries, and the particulate matter formation is something crucial in the use phase due to heavier vehicles that we're going to have with electric vehicles. We suggested an environmental footprint method by the EC as a starting point to harmonize this aspect of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We also added and suggested to use at least one efficiency indicator, like the cumulative energy demand or primary energy demand, because we see efficiency problem as perhap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we should not overlook, because eventually we cannot have renewable energy for every little aspect of our lives, and we have to consider very much how efficient our machines are and how efficient our cars are. Lastly, when it comes to interpretation, we noticed that the uncertainty propagation is very seldom, and this is what we, at least in academia, talk about when you talk about uncertainty analysis. However, what is usually applied is what is called one at a time sensitivity analysis, which is basically you have one parameter that you use once in every trial. And the most used and the most tested topics are the energy, use stage consumption, and back to what George said, we're talking about regulatory and real-world driving, and different electricity mixes. The second thing that is also tested in the use phase is the total distance driven. Again, this is back to what I said about the huge gap and window for deciding the mileage. For the battery, one special thing was the battery components, type of battery components, and recycling rates. These are one of the most tested topics here. We encourage to find a sweet spot between resource efficiency and knowledge and impact. When you apply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because they are crucial in LCA, however, they are also very intensive when it comes to resources. So we also encourage to handle uncertainty in LCA in a more structured way, because we saw that in literature, this is done in a very, I don't want to say random, but not really well structured way. So providing more structure to that will also make it easy for the rea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ings in the LCA. So to conclude, cradle and cradle-to-grave system and distance-based function units are encouraged. The largest variability in practices are observed in the life cycle inventory modeling. To mitigate this, we need data traceability systems, more primary data for most impactful processes, continuously improving secondary databases. Harmonizing electricity modeling and multifunctionality are the biggest challenges. Double counting electricity models and absence of consistent multifunctionality framework require a lot of attention.
for the EU, the EF method that comes from the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for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is a pragmatic choice for harmonization, but it needs to be complemented by LCI indicators like the cumulative energy demand for efficiency, to account for efficiency.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are vital in LCA. However, we need to find this sweet spot between resources efficiency and applying enough sensitivity and uncertainty analysis. Harmonization, as I said, is necessary for policy making. However, we need to acknowledge that harmonization also has a downside. It's about stifling innovation sometimes and choosing suboptimal solutions in some cases where other solutions might be better. But this is all the tax that you have to pay in order to have one method that you can use to compare things. And yeah, that's it from my side. And if you want to know more, this is the article, link to the article, and link to the project page, and my contacts. So, thank you. 네, 레이덴 대학교의 하잼 엘투아미 연구원님의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전과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2가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소속과 성함 말씀 후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GM 코리아의 유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자동차 LCA 관련된 방법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U에서도 유럽에서도 트랜스에서스 LCA 프로젝트로 이제 자동차 LCA 방법론 표준화를 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자동차 공급망이나 부품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그게 사실은 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전력 모델링에서의 더블 카운팅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버전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또 편차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세컨더리 데이터셋을 적용할 때 어떤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지금 논의되는 그런 향후의 표준화와 관련된 어떤 조화된 방법론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2차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적용하는 어떠한 가이드나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Yeah. Well, this is exactly what I meant when I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primary data, but also being realistic about what we can achieve there. Firstly, let me talk about the initiatives that they mostly came from industry in that way to improve the primary data sharing. And on top of my mind now, the most famous initiative that we have in Europe now is Catena-X, and I'm also sure that some of you are familiar with it. It's a framework between the actors in the supply chain of automotive industry in Europe to harmonize how they provide data for each other and how they calculate the product carbon footprint for the components and the parts. So yes, in Europe there are initiatives that seek to do that and have more of primary data sharing, but I have to say it is a very long, daunting road that will take a lot of time, and it requires a lot of good intentions as well. When it comes to electricity modeling and the databases, well, again, as I said, like the most common way of doing electricity modeling in what we use today as in the databases is the location-based.
we are way behind, and they were way behind in the application of market-based in our databases that we use every day. And this is a problem because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double counting. Because if you use your certificates that you buy in your in-house production, for example, and then you model everything with the databases that, like Econvent or Gabi, you are certainly double counting things. Because the Gabi and the Econvent rely heavily in all their processes on location-based electricity modeling. So unfortunately, in the short term, I see no way out of double counting. However, the good part is that people are aware of this problem now, and you see now a lot of residual mixes being introduced into databases, which can enhance the usage of market-based, pure market-based approach, if this is what we want to go for.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하잼 엘토하미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발표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할 때 받으신 명찰 뒤쪽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생중계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 통역이 진행됩니다. 통역 수신기 한국어는 3번, 영어는 4번입니다. 사용하신 통역 수신기는 사용 후에 자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유럽 자동차 A-LCA 제도 개발 동향에 대해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 에릭 포스트마 매니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표 자료 부탁드립니다. I'll wait for the presentation to come. Okay, thank you. Good morning, everyone.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of course, the organization HANSO for inviting me to speak on behalf of the European Automotive Manufacturers Association. My name is Erik Posma. I am Senior Sustainable Mobility Manager for A-LCA, which is my involvement and scope is to work on CO2 regulations and A-LCA regulations. And today I want to provide to you a European vehicle manufacturer perspective on A-LCA regulation development. And I want to first acknowledge that there are two issues that I have to address. First of all, I'm standing between you and lunch, which is a challenge. So I will try to speed up a bit. Second, what I've heard from the two excellent speakers before is a lot of graphs and tables to indicate where we have to go and the challenges with developing A-LCA methodology. And what I'm working on is to convert that into regulations, which is a lot of words and talks and similar room sizes of this. So you will not see beautiful graphs and tables from my side, but I will do my best to make it exciting. So first, a little bit about A-LCA. A-LCA is the European Automotive Mobile Producers Association. We are represented by 16 companies involving in the production of cars, vans, buses and trucks. Our board is made up of the CEOs of these companies, and as you see, not all companies might be looking like European based, but that's because their production is within Europe, and therefore you'll see that. So what do we represent actually as a size within Europe? So we're responsible for creating 30 million jobs within the European unions, not only through direct manufacturing, but also through our suppliers, which equals already to 11% of the manufacturing jobs in Europe. Taxes and revenues and trades is a big topic at the moment, just to say that we create a surplus of 375 billion in tax revenues for the EU and 102 million trade surplus. That industry equals to 7% of the EU GDP, but my favorite number of all of these are the last one, which is almost 16 billion
euros is sp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nually, which equals to 31% of the European total R&D budget. So that is not only going to automated driving and connected driving, but also to creating more sustainable solutions and also looking at LCA practices. So in my presentation today, I would like to take you on a road from where did we come from on LCA, what are the drivers towards European LCA regulations, where are we today, what have we been able to tackle, and what are still the challenges in the future. So, where do we come from? As already said, Georg, European Union acknowledges the Paris Agreement and therefore 100% climate neutrality in 2050. And to achieve that, there are intermediate steps set by the European Union, and the famous one is the Fit for 55, which is 55% reduction in greenhouse gases by 2030. And for that, there are 14 regulations, major regulations set out to reach that target by 2030. Now, multiple of those affect the automotive sector. I have taken a couple of them. Most famous, I think, and as already mentioned by the previous speakers, is of course the cars and vans heavy-duty CO2 emission regulation to set fleet emission reductions for our industry. Then the addition of the European trading scheme on emissions, so to be extended to road transport and buildings, which is called the ETS2. And to that we have one that is connected, which is not mentioned here, which is the CBAM, which i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o also take into account emissions from abroad. Then the alternative fuel infrastructure regulation to create charging infrastructure as well as hydrogen fuel infrastructure to assist in the enabling conditions for the uptake of zero-emission vehicles, and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as well as energy taxation are there to address the electricity and fuel production. So what you notice with this is that the European Union has taken a sector-specific approach in regulating towards 2030 and 2050, and how does that then fit with LCA? So a bit on the CO2 regulations. As said already, we're facing 100% reduction targets by 2035, which is close to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ban, but there are some intermediate targets. So 15% reduc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lready in this year till 2029, and then 55% for in 2030, and 50% for the vans. Now, what we noticed, and I have to be a little bit pessimistic, but we see the challenges already in Europe, but also in other regions in adopting the zero-emission vehicles. And therefore, we have, of course, extensive discussions on the enabling conditions on how to ensure that zero-emission vehicle uptake is aligned with the reduction targets, because the industry is responsible. And therefore, a review is expected earlier, or be at the end of this year. So in the revision of 2023, life cycle CO2 emission methodology was added to the regulation development, and by the end of 2025 we should have a first regulation towards this. Then moving also to heavy duty, 50% reduction to be established from 2025 to 2029, then 45 in 2030. And then there's one more target of 65% by 2035. And 90% by 2040. And that's an interesting one we go with the 90%. It's not a full internal combustion engine ban. It allows, of course, some discussion on the role of renewable fuels to establish for those 10%. Now, there is also a 2027 review foreseen, which includes also a report to be publish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possibility, and that I have to emphasize, the possibility of performing a common union methodology for LCA of heavy-duty trucks. And I think that plays quite an important role with what Hazem has presented. It's quite a different product, heavy-duty vehicles. They are moving people, they're moving goods, but quite often they are also providing energy to auxiliary equipment. So I take the example, comparing a bus versus a cement truck versus a long-haul truck has a huge impact on setting the right parameters. So what's happening then on the EU and UN development? I'm mentioning also the UN. I'm proud to say that I am Secretariat of the UN Informal Working Group on developing a standardized
methodology for automotive LCA, and that we do through OICA, which is the global representation of the automotive industry, and I'm sitting there as A-LCA, but also is shown here by the sponsors with KAMA and JAMA, so the Korean and the Japanese manufacturers, as well as the US and China's manufacturers. Here we go. Yes, so on the EU side, it's a very important year, 2025, because by the end of the year, A-LCA methodology needs to be published, and therefore, and then by June 2026, it's a voluntary reporting by the car manufacturers of their life cycle CO2 emissions for the new passenger cars and vans towards the Commission. And what has happened since this 2023 edition is that with the attraction of the consultants, which is famous, because Georg and Hazem are working very close with them, it's in the lead with Ricardo. And the engagement, of course, is there also with the stakeholders with multiple workshops foreseen. And we, of course, have as industry a lot of interest and, of course, knowledge to be shared with the legislator on how to perform. As you've seen also by Hazem's presentation, the knowledge is a lot in the industry, and now we have to find a way of communicating and reporting that to the Commission. Now, we're also very happy that the Commission, of course, is very active in UN development. I always use here the example of the standardization of the USB-C for charging. We see the same. We're a global industry. We're providing vehicles everywhere. So let us stay globally standardized to ensure that the reporting happens in the same way and we're not asking the same questions but in different ways. Now, there was one challenge that the Commission is facing in their development is to take into account already the 14 EU regulations that are there. And that is, and I'm so happy we're a team player here today because Hazem already pointed out that the double counting as well as the different scopes between different regulations needs to be accounted for. Sometimes they overlap, sometimes they don't. And that's a challenge that we're trying to vocalize towards the Commission and the stakeholders on how to ensure that this is done in the right way. And the right way is always between the simplicity, so the burden that is pushed on the industry, but also to ensure representativeness. This golden balance is always an important one to consider with the development of regulation. So timeline is here. I will go quickly here. So by June 2025, we should have a first draft of the regulation. What is important is that actually June 25, or that part of 25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UN will also have a working document on the standardization of automotive LCAs available. So we're trying to align this and then take into account, I would have said very beautiful word about the transition LCA, but it was already done, taking also into account the impact that the scientific community has done with the standardization with industry into this regulation. And then the last task, which is more for 2027, is already trying to consider the possibility for heavy-duty methodology. Now, the objectives for the Commission are as follows. So the guiding principles, the key elements for the framework under which to setting the boundary conditions correct. And then now I come to where we have to go, which challenges are still ahead of us, is the development of the calculation rules. We've seen the impact of setting the right lifetime requirement, the impact of energy modeling, the impact of end-of-life allocation, the impact also of carbon footprint of batteries specific. That's a very important one because carbon footprint of batteries, of course, in a zero-emission vehicle culture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And therefore, what I've learned over my time working with the experts is that the changes made into the LCA will have high consequences on the outcome, and that needs to be very, very well considered because we are a very competitive market. You can see this on the CO2 side. We can see this on becoming more efficient, etc. So that needs to be considered. Now, reporting rules, that's where the simplicity comes into. Most of the information that is within the industry is proprietary or is due to compliance not able to be shared directly
with the outside. They talk about the bills of materials, the technologies used, the processes that they use. So we have to find there a good way forward on how to report that. Now, and then the last one is on the verification rules. For me, verification rules means credibility. We need, of course, to establish credibility in what we report to the legislated, what we report to the consumer. And there are, of course, multiple ways forward. There is allowance in the 14040 ISO standards on self-certification. You can think of system verification, etc. But one of the things that we at least notice as industry is that at the moment, the amount of third-party verifiers of LCA reporting is limited. It's still in infancy state. We're working hard to actually increase with the known, and you're facing a global industry. We're not only in EU, we're not only producing in EU, or not all our suppliers are in EU. We of course have a very complex product. I always say, let's have started with the plastic bottle with an LCA and learn from that. So this is for the verification a challenge. So we really have to see on how do we create credibility on the LCA reporting. And I will come back on how we believe that can be done, but that's not yet the case. So quickly on the assessment. So actually this slide is showing already a little bit what has been discussed, but the reliability, the robustness is important with the C2 level, the alignment, of course, as I said, and I'm very happy to see this also commission that they acknowledge that that is necessary. WLTP is one of the prime examples on how we can use at least the use phase. I know there's some work about real drive emissions and WLTP, but I can take questions on that later. And of course, the burden towards the industry to do so. We are faced with 14 regulations. We have reporting requirements on all phases. This is for us considered an additional one. So how to make this possible? All right. So what's the view then from the industry? Our view is, as you said, for the light duty side, we have 2035 a tailpipe approach with a 100% reduction target, and therefore we believe it should stay voluntary until 2035. Second, why we believe it needs to be voluntary is the burden, but also, as mentioned by the previous speakers, building quality and quantity of the LCA data. It's a learning process. We have to acknowledge that, and we believe that through reporting in the initial phases, so from next year, we can learn a lot and we can adapt. And I think that is also very well said by Hazem in the presentation. We have to still learn. LCA databases need to be aligned. So balance was already mentioned by myself. Incentives is an interesting one. Of course, it's a voluntary reporting. Some incentives for providing LCA reports to the consumer, for setting incentives based upon LCAs are interesting development programs that to be looked at. But to the fourth point, and I am very happy to see so that the following speakers will address this, we believe we need high quality, regional disaggregated, international harmonized secondary database as a prerequisite. We need to have that discussion on how to align these databases for secondary data to allow competitive but also reliable and comparable LCAs. Now, then there's of course the political part, is the international level playing field, which makes this discussion so difficult, considering what everything is going on. But the disadvantages should not be not only to the EU, but to everyone who is performing LCA on a regional level. The last one, I think I have said already. So there was already a bit of discussion on setting that demonstrator vehicle, setting the burden. One thing we learned from that is to how to take into account the upstream and downstream emissions. And we believe that it should be based on a vehicle structure family. I can take the example very quickly of one of my members, the Volkswagen Group. They, of course, use similar vehicle structures for different products, but that makes no difference from the production side. And I would believe that is a good basis to start from a family. Then, of course, taking into account the powertrain, that has a huge impact on not only on the production side, but also on the in-use phases and the end of life and the region of production. And that will end up done with 3 numbers: upstream emissions, downstream emissions, and end of life emissions.
Here, I already actually mentioned this slide, so I will skip quite quickly over it. But there are two important parts for us. Is the alignment with other carbon accounting reporting. We know the double accounting, and my question would have been to Hazem is what is the impact of double accounting, because that's something we need to consider and how we can evolve to make that impact less. And others is to take into account development programs as the Catena X rulebook. So I will then quickly conclude on also the next steps. So many EU global development programs towards LCA, as mentioned in the European Union. I'm aware of Green NCAP here, Green NCAP development for 2027. Japan has shown interest, China has shown interest. We know of developments in Brazil. So there's many interest in showing the full impact of the vehicle carbon emissions over its lifetime, and towards the consumer, to have an informed consumer, to have an informed decision making on the regulations. But therefore, we believe that we need to stay harmonized. Now, on the harmonization, it's very important, and this is a wording that I should have explained, but level 3 and level 4, you can compare this to the automated driving. This is when it becomes technical on vehicle-to-vehicle comparability, and this is still in its infancy. We are very much reliant on secondary and primary data there, but that needs to be started, and we believe that voluntary reporting is such a good tool to use that. And again, as a reminder, we believe still that we need the time to learn our lessons. We have learned our lessons from NEDC, we've learned our lessons from WLTP, we'll learn our lessons from OBFCM. Don't lose that now also to learn lessons on setting the regulatory targets for this industry. I'm speaking specifically for light duty. The assessment for heavy duty is even more challenging. I'm saying challenging, where you put our engineers in a room and they will like any challenge that you throw at them. They will come with a solution, but it's challenging and it needs to be acknowledged. With that, I will stop talk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ake any questions. 네,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 에릭 포스트마 매니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LCA 제도 개발 동향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의미한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2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모빌리티 환경연구센터 임유성입니다. 예, 저희 한국에서도 27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대기환경 보존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사를 대상으로, 뭐 수입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유럽하고 비슷한 시기에, 뭐 유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년 7월부터 이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국내는 아까 이제 하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16개 회사를 대상으로 44개 제품군에 대한 지금 컨설팅하고 그런 교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유럽에서는 그러한 1차 데이터나 아니면 LCA 평가에 어떤 올바른 그런 프로세스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작사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question. It's a very good question,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but what I can say on primary data collection by the regulator as well as by the industry, we acknowledge that we should indicate this in the LCA report, also indicate which part of the LCA report might be considered for primary information, and the word that wasn't used, but we talk quite often about hotspots, so the most significant part to indicate. If you think about zero emission vehicles, you quite often start talking about batteries.
There is primary information, and a Commission is already requesting that kind of primary information is to be shared, so we can build upon on that. On the other parts, we see this, of course, as also an indicator, not the only indicator, but it's an indicator of quality of the LCA. So that's one where we see the incentives could go on primary data, but we have to be very careful when we discuss primary data. If it is primary data provided by the OEMs or if it is primary data coming from the suppliers, and because it becomes more and more complex also in the verification of the primary data that takes that's into account. But it is in its infancy. That's why we believe that needs to be built up, but a certain incentive to be set to create more primary data is of importance. Yes.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네,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빌리티 환경연구센터의 박준홍입니다. 네, 지금 LCA 표준 메소돌로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UNEC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유로피언 커미션 안에 DG 클리마를 주관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EU는 기본적으로 아마 UNEC 메소돌로지를 보통 UNEC에서 좀 결정되는 방법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지금 현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 현재까지 논의 중에서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Okay, thank you for that question. Why is an interesting one? I think it's a timing. The interest in LC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last 3 years. And the methodology requirement that was put into the CO2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came in 2023. So it's a relatively new request. DG Klima, unfortunately, to our view, is bound by the European regulations. So they have to take what is from European regulation into account, and then they understand the benefits of standardization, global standardization. So that's why they work on the UN side. So they're trying to ensure as best as they can that there is a harmonization between both. Because as said, we as an industry are going to be requested to report LCAs. Let's keep this the same way and not having to do it in different ways, which will only increase the burden. But that's unfortunately the situation that we're facing. So me also as Secretariat, I'm sitting quite often with the Klima colleagues and try to keep them engaged on both sides. But it is an acknowledgement that not everything that is in Europe in place for regulation is globally in place. And that needs to also be taken into account. 네, 이것으로 세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에릭 포스트마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진행에 앞서 점심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일 발표하신 분들과 또 심포지엄 시작할 때 기념사진 찍으신 귀분들을 위한 점심 장소는 3층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3층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1시까지 같은 장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를 살짝 틀어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됐다. 됐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2029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심포지움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심포지움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 통역이 진행됩니다. 통역 수신기 한국어는 3번, 영어는 4번입니다. 사용하신 통역 수신기는 사용 후에 자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입장할 때 받으신 명찰 뒤쪽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유튜브 생중계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아무도 안 드셨나 봐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드셨으니까 두 번째 세션도 다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심포지움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발표는요. 자동차 전과정평가 방법 개발 동향에 대해 건국대학교 박수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박수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은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LCA 방법 개발 국제 동향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오전 세션에서 여러 해외 연사분들께서 해외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이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은 유럽에서 현재 정확히는 유엔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동차 LCA 방법, 개발 방법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좀 내용이 좀 집약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WPA29에 소속되어 있는 A-LCA 인포멀 워킹 그룹에서 논의하고 있는 최근 2년간 정확히는 최근 한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논의하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 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해당 부분들 요약하고 저희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제안, 저기 오늘 준비해 주시는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제안하는 바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LCA, 오늘 오전에도 계속 LCA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LCA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보다는 개요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동차 전과정 평가라고 하면 결국은 대상이 되는 것은 온실가스일 것입니다. 네,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건데 기존의 운행 단계에서 평가하던 것을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A는 흔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퓨얼 사이클과 비클 사이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퓨얼 사이클 중에서도 운행 단계에서의 평가만 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연료, 특히 이제 연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기도 포함이 되니까 연료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단계 전체를 다루는 퓨얼 사이클과 흔히 말하는 웨일 투 윌 단계의 퓨얼 사이클과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 만들고 나서 사용하고 이제 폐기할 때까지 버려지는 것들까지 또 재활용하는 것까지 했을 때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전과정 평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지금 점심 식사 하셔서 커피도 한 잔씩 다 들고 드시고 계실 텐데 기존에 생각할 때는 그냥 커피 한 잔 하지 뭐 아니면 커피 한 잔 만들어 보지 뭐 이러면 그냥 커피 만들 때 물하고 커피하고 섞어서 얼음 좀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정확히 만들려고 그러면 플라스틱 컵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물도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얼음도 어디 가서 얼려와야 될 것 같고 커피도 커피 가져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커피를 어디서부터 가져올 거냐? 커피를 심어야 될 거고
심은 커피를 수확을 해서 볶아서 갈아서 이런 과정들을 다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전과정 평가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잊으셔도 됩니다. 네.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도 여러 해외 연사분들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 유엔 산하의 WP29라는 그룹에서 이제 GRP 그룹에서 자동차 LCA를 22년 말부터 해서 표준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잘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각 국가별로 혹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LCA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LCA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커피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거나 던킨에서 만들거나 어디서 만들거나. 그런데 그게 누가 어떤 게 더 맛있고 맛없고는 굉장히 주관적일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어떻게 비교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겁니다. 각 국가별로 하고 있던 LCA 방법이 최근부터 많이 생겨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다 통용할 수 있는 표준 방법을 만들자 하는 것이 현재 A-LCA 인포멀 워킹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EC의 문서에 보시면은 오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올 2025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표준 방법안을 만들고 내년 6월부터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LCA 평가한 것들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 문서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GRP 회의가 있었고 인포멀 워킹 그룹 A-LCA 인포멀 워킹 그룹 회의가 있었지만 그 회의들에서는 올해 안에 이제 합의가 된 그 표준 방법을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UNEC 안에 WP29, GRP 내에 A-LCA라는 그룹이 만들어져서 현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클 사이클, 퓨얼 사이클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그룹을 7가지, 정확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가지 정도의 서브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자동차 전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각 파트에서 각 서브 그룹에서 평가 방법이나 기준, 경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이 그룹 각각 그룹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하나의 드래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꼭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편의상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료 물질을 만드는 것, 원료 물질을 채취하는 것부터 원료 물질 재활용하는 것, 또 부품 만드는 것, 차량을 제조하는 부분, 또 사용하는 단계, 폐기 단계, 그리고 그 퓨얼 사이클에 해당하는 연료나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들 각각 그룹을 나눠서 각각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논의하였고 현재 드래프팅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멀 워킹 그룹 전체도 마찬가지고 각 서브 그룹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내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도 그 국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서브 그룹들이 즉 부품과 자동차를 제조하는 부분과 관련된 파트 역시 많은 횟수의 온라인 회의,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현재 드래프트를 거의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둘 다 인포멀 워킹 그룹, 그러니까 전체 LCA 자동차 LCA 인포멀 워킹 그룹도 지난주 회의까지 해서 22차례 정도 회의를 거쳤고요. 각 부품 다른 서브 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브 그룹 3도 한 22차례 정도 회의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회의를 계속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계 국제 동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25년 올 연말까지 문서를 만들고 26년부터 자발적 보고를 하도록 제도를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배터리 규정이라든가 그린 앤 캡 등을 통해서 LCA를 통한 전과정 평가 방법을 이용한 자동차 평가를 하는 것을 문서화하고 이미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녹색산업법을 통해서 그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나온 방법도 역시 전과정 평가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25년 말까지 표준 방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은 제가 같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각 국가별로 자체적으로 자동차 전과정 평가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재 세계 표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같은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자동차 전과정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 프랑스 녹색 산업법이 아마 그 일반 자동차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피부로 많이 와닿았던 LCA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미국, 중국, 브라질 같은 국가에서도 자동차 전과정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과정 평가 방법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연료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저탄소 연료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LCA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LCA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퓨얼 사이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23년부터 이미 자동차 전과정 평가를 시작을 했고요. 브라질도 밑에 보시면 제가 표시를 따로 했는데 브라질도 무법법이라는 큰 법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중에 그 안에 LCA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 온실가스를 평가하겠다. 물론 단계적으로 CO2와 관련해서는 우선 웨일 투일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고요. 에너지 효율은 지금과 같은 방법인 탱크 투 휠 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무법법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뭐 국내도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처음에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보면은 국내에서도 대기법 개정을 하면서 24년 1월에 개정을 하면서 27년부터는 자동차 LCA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와 발맞추어서 자동차 LCI DB 그러니까 뭐 뒤에 LCI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전과정 평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 새로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국내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 부분인데요. 뭐 자동차 LCA라고 하면 아까 퓨얼 사이클, 비이클 사이클 등 굉장히 많은 범위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A-LCA 인포멀 워킹 그룹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이슈가 되어서 좀 악유가 있었기도 하고 뭐 논의가 있기도 했던 그 부분들 중에서 어떻게 주요한 부분들 6가지 정도를 뽑아서 현재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기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 경계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대표차, 레벨 컨셉, 뭐 핫스팟, 사용 단계 그리고 폐기 재활용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시스템 바운더리라고 하면 이건 뭐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겁니다. 아까 커피를 예를 들었는데 커피 만들 때 어느 단계부터 그럼 커피를 수입하는 만약 케냐에서 커피콩을 수입한다 그러면 케냐 커피콩 심을 때부터 할 거냐 아니면 수확하고 나서부터 할 거냐 등등 어떤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하기 시작할 거냐 또 어디까지 계산할 거냐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시스템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정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단계, 뭐 부품과 차량을 제조하는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등 전체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한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시스템 경계 전체 개요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럼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대부분 다 포함을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려고 하니까 계산하고 포함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실제로 배출량 특히 LCA의 기본 목적이 단순 계산해서 얼마냐 이거 밝혀내는 것보다 LCA의 기본 목적이 어디서 많은 양의 CO2가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서 어디서 감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계산해서 평가하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이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는 버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진지하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 위주로 시스템 경계를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좀 표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
그 수송 단계인데요.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물건을 옮겨야 될 텐데 그럼 물건을 옮기는 단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그 옮길 때 자동차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논의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 상당히 농한 논의 끝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대신 요 자동차의 웰투일 분석 정도까지는 포함 수송하는 자동차의 웰투일 분석까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시스템 경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프랑스 녹색산업법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프랑스로 가져갈 때 그럼 운송할 때 배출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넣을 수 있지 정도가 아니라 향후에 실제로 A-LCA 방법이 뭐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도에 활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경계 물질을 만들 때 원료 물질을 채취하고 가공해서 실제 부품 만들기 전 단계를 서브그룹 2라는 곳에서 하는데요. 여기서도 단계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나눴는데 이 부분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물질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땅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냥 흙 털어내고 씻어내고 딱 끄집어냈을 때까지를 업스트림 정도라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 털어내서 가지고 온 것을 어느 정도 다음 단계 부품을 직접 만들기 직전 단계까지 가공을 하는 것을 다운스트림으로 구분을 해서 업스트림은 해당하는 것이 뭐 리파이너링이랑 임퓨리티 불순물 제거하는 정도까지 포함한다. 다운스트림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각 과정별 경계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그룹 3에서도 그 외에 뭐 3에서도 시스템 경계 부분에서는 뭐 각각 앞에 나왔던 것들 제가 지금 그냥 파트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그 장표를 만든 거고요. 물질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운반하고 하는 것들을 이런 순서대로 대체로 이런 순서대로 나오니까 각각 파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들을 계산을 해서 평가해서 측정해서 합치면 서브그룹 3에 관련된 배출가스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행 단계인데요. 운행 단계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 장표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운행 단계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오전에 전문가분들 발표하실 때도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운행 단계 평가할 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 시험 단계 그러니까 RD라고 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평가한 것과 실내에서 하는 인증 평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 서브그룹 4 운행 단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포함되는 것들이 운행 단계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 그리고 소모품들 유지 보수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운행 단계에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서브 시스템 경계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스템 바운더리 마지막 파트로 폐기와 재활용 부분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은 수명이 다한 자동차를 뭐 옮긴다든가 해체하고 재조립한다든가 분류하는 과정들을 모두 다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그때 발생되는 온실가스들을 여기 전과정 평가에 포함하겠다라는 것까지 정리한 것이 지금 시스템 경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시스템 경계 중에서 가장 많은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공장 만들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논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게 좀 최종 현재까지 거의 채택되기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다 빼야 된다 하다가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계속 거듭되면서 뭐 ICCT나 리카르도 같은 그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 빼는 건 안 되고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생산되는 시설 인프라들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그에 대한 악유와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한 가지 방법은 컷오프 방법을 써가지고 비중이 크지 않으면 자르고 그게 온실가스 총합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크면 포함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게 3% 컷오프 룰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써 있긴 하지만 이후에서는 그렇게 방법을 단순히 컷오프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너무 모든 것을 그럼 컷오프로 다 해결할 거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 빼는 건 맞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에미션은 다 빼는 건 맞는데 연료나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은 좀 포함을 시키자라는 정도까지 현재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벨 컨셉인데요. 이게 레벨 LCA, 자동차 LCA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논의가 되었고 되는 것이 레벨 컨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도 있었지만 그 프라이머리 데이터, 세컨더리 데이터 이 데이터가 그러면 정말 어떻게 취득된 거냐, 정확하게 직접 취득이 된 거냐, 문헌 데이터로 쓴 거냐, 평균값을 쓴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세컨더리 데이터 쓰고 어떤 사람은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썼는데 내가 열심히 데이터 취득하고 측정해서 만든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이용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문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쓴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레벨 컨셉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최초에 시작할 때 레벨 컨셉이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정도로 구분을 레벨 1, 2, 3, 4 구분했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 논의를 거친 다음에 현재는 어떤 목적으로 이 LCA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을 좀 구분하게 됩니다. 그 구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레벨 1, 2, 3, 4에서 1, 2, 2와 3을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2 정도 수준까지는 3, 4 수준 정도 되었을 때 레벨 3나 레벨 4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 보고를 한다든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들을 쓸 때는 레벨 3나 레벨 4 정도로 그 말은 실제로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충분히 포함한 레벨 3, 레벨 4 정도로 계산을 해서 발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 예를 들면 연구용이라든가 그냥 기업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할 때 개발하려고 할 때 전략적으로 우리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온실가스가 얼마 정도 나오겠다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형식 거기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계산할 때는 레벨 1, 2, 세컨더리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도 있고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 것이 레벨 1, 2와 3,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은 레벨 컨셉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연구나 전략 목적으로 쓰느냐, 혹은 보고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레벨 1, 2와 3, 4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레벨 3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값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차량을 다 평가할 것이냐라는 이슈도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자동차 예를 들면 그랜저 한 대만 하더라도 그랜저라는 차종에도 굉장히 다양한 차종이 있을 거고 또 비슷한 차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다 평가하기에는 에너지 소모도 많고 좀 비효율적이다. 특히 또 자동차가 부품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레벨 3 이상 되는 정도 평가를 할 때는 이런 대표차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그 대표차를 기준으로 그 차량 LCA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에서도 나온 내용들은 그 대표차를 선정할 때 특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를 크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계산한 다음에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모듈식 접근이라고 불렀는데요. 모듈식 접근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전과정 평가 배출량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차량에서 이제 대표차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대표차인데 레퍼런스 비이클과 레프레젠터티브 비이클 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레퍼런스 비이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할 때처럼 패밀리 개념을 통해서 패밀리를 묶은 다음에 유사한 차종, 만약에 차량 구조가 비슷하다거나 파워트레인 형태가 같다라든가 생산 지역이 동일하다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패밀리를 묶은 다음에 그 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를 대표차라기보다 기준 차량을 선정을 해서 그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평가를 하고 그 차를 기준으로 그 패밀리에 묶여 있는 다른 차들을 평가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대표차를 만들어내고 이때는 연비가 제일 안 좋은 차를 선택하거나 혹은 또 대표차만 선택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표차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패밀리 내의 기준차 레퍼런스 비이클을 정하고 이 레퍼런스 비이클에 대한 카본 풋프린트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그 패밀리 내에서 다른 차들을 계산할 때는 중량비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길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 우선 넘어가고 이 정도 설명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배터리 관련된 것들입니다. 배터리 관련된 것들 중에 특히 구동 배터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처럼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구동을 하는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배터리를 빼고 뺀 질량, 배터리를 뺀 CFP 값을 계산해서 그 EF 이미션 팩터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 이 배터리는 별도로 계산해서 합치는 걸로 이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핫스팟인데요. 핫스팟에서는 처음에 소반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을 핫스팟이라고 정하고, 그런 부품이 뭔가 혹은 그런 원재료가 뭔가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핫스팟이라고 정의가 돼버린 부품이나 원재료 같은 경우에 본의 아니게 낙인 찍히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하나, 단일 부품, 단일 제품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과정 동안에 어떤 과정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또 이 과정이 핫스팟에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행 단계인데요. 운행 단계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실도로 단계, 실도로에서 주행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하고 인증기구, 실내 시험했을 때의 배출가스, 온실가스하고의 차이를 계수로 만든 다음에 계수화시키고, 그러니까 실제 인증시험 결과에다가 그 실도로와 인증시험의 차이점, 디스크리펀시를 계수로 만들고 또 열화계수를 곱해서 그 운행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용 단계가 이제 유지 보수 단계도 있고 소모품도 있을 텐데요. 앞에서 오전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가별로 또 대륙별로 자동차의 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고로 국내 PCR에서는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18년에서 25년, 미국은 18년, 또 브라질 같은 경우도 22, 23년 이렇게 되니까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폐기 단계인데요. 폐기할 폐기물 대항 부분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오늘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CFF 방법, 순환경제에 의한 CFF 방법과 RCM 방법, 컷오프 룰이라고 하는 RCM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CFF 방법은 결국은 물건을 쓰고 재활용된 물건으로 어떤 제품 만들고 얘도 다 쓰고 나면 버리거나 재활용되거나, 다시 재활용 1차 한 번 재활용을 했고 또 요거 다 쓰고 나면 또 재활용되는 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그 전과정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방법 하나, 이게 CFF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재활용해서 한 번 쓰긴 쓰는데 한 번 더 재활용되는 요 부분은 다음 단계로 넘기고 이 단계에서는 빼는 걸로 하는 것이 RCM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식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이 2차 재순환했을 때, 2차에 재활용했을 때 나오는 배출량에 대한 평가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들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CFF에서 계산한 값들이 이 RCM에서 계산한 값들보다 조금 더 적게 나타나는 값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터가 A라는 계수인데요. A라는 계수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질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가 0부터 1 사이에 0.2, 0.3, 0.4 쭉 있는데, 이 숫자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것은 2차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 값에 따라서 1차 재활용까지만 하는데 목적을 갖겠다. 지금 만드는데 재활용품 많이 썼냐 안 썼냐 이거에 방점을 찍는 경우, 혹은 이번에도 만들고 나서 이거 다 쓰고 폐기할 때 다음 단계에 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방법, 그런 거에 따라서 A를 다르게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CFF 방법에서 중요한 개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결국은 IPCC에서 나와 있는 AR6 방법으로 온실가스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약인데요. 요약은 앞에서 설명은 대부분 다 드렸고, 올해 25년 말까지 표준 방법이 만들어져서 26년 6월부터 제조사들이 자발적 보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방법, 뭐 제안이라기보다 저희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의견을 덧붙이자면, 방금도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동차 LCA에 대한 방법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이제 마련된다면, 거의 마련되어 가고 있으니까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국내 PCR도 있을 거고, 국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과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방법을 서로 차이점을 검토를 하고 또 하나로 일치화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계속 LCI DB는 업데이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우리나라 국내 2차 세컨더리 데이터 LCI DB에 대한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그 데이터 DB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운행 단계 관련된 것들인데요. 실도로 시험에서 나오는 배출 계수와 인증비 계수, 그러니까 RD 데이터와 WLTP 데이터의 비교 데이터가 유럽에서는 이미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저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자동차연구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국내 RD 데이터와 국내 인증 데이터들을 비교한 계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결국은 이 LCA 방법이 모든 부품사들이, 이상적으로는 모든 부품사들이 LCA 방법을 이용을 해서 LCA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에 대한 교육 사업들을, 또 지원 사업들을 환경부가 원래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가 되어서 적어도 2차, 3차 벤더 정도 되는 기업들까지, 4차 벤더까지는 LCA 방법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상위 기관 뭐 3차면 2차, 2차면 1차, 또 위쪽 벤더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LCA 평가가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박수환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각 국가별 LCA 방법의 차이와 또 논의되고 있는 LCA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성함과 소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네,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앞쪽입니다. 네, 세 번째 줄이요. 예, 발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KG 모빌리티 탄소 중립팀의 김순식 수석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레퍼런스 비이클 때문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패밀리를 묶어가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로 이렇게 선정,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인데,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는 차가 형식 승인 후에 판매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탄소 배출량 신고를 사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팔린 차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사후 신고가 되면 알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결정된 건지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 이게 LCA를 전문으로 하시는 또 표준을 만드시려고 많은 논의를 제가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이걸 계산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정확히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라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까 질문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알아야지 그걸 정할 텐데, 이거 신차가 나와버리면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나와있던 차량들, 레퍼런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차량들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대표 차량을 결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질문하신 분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실제로 LCA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과정평가실 정인태 책임입니다. 아까 대표 차량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배터리를 별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서 이제 배터리 규정이 나왔고 이제 이행 방안도 나올 예정이고, 그에 따른 이제 방법론이 세팅이 될 텐데,
그 방법론과 지금의 이제 논의되고 있는 방법론이 같이 조화가 된 방법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WP29에서 하는 내용에서 그 배터리 규정 어떻게 한다까지 세부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방법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뒤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탄소중립 추진팀의 서른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시스템 바운더리에서 그 퓨얼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생산 시에 일부 포함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생산 과정에서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퓨얼 사이클의 웰투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말은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을 수 있는데 장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에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너지 자체의 퓨얼 사이클이라기보다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에미션은 포함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박수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입장하실 때 받으신 그 명찰 뒤쪽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발표 자료 다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생중계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기는요. 한국어는 3번, 영어는 4번이고요. 사용하신 통역 수신기는 사용 후에 자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부품사 지원 사업 소개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환수 연구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의 정환수 연구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해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소부품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앞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유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어떻고 브라질은 어떻고 그리고 유엔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법을 만들고 있고 또 유럽에서 2026년 6월부터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대응할 수 있느냐, 역량이 되느냐, 기술적 역량이 되느냐, 인적으로 충분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2년 동안 쭉 이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장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2030 NDC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 그리고 그 수송 부분에서 또 역시 얼마만큼 더 줄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강화된 NDC가 있고 그 다음에 2030에서 그 수송 부분에서 14% 정도를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유럽도 미국도 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향후의 정책 방향이 좀 기존과는 상이하겠지만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전 산업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관련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도 만들고 어떤 역량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이제 보급 확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내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나 디젤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기차를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보급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 확산하는 추세에 어떤 걸 더 하면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보급 자체만으로도 감축 효과가 충분히 있지만 그 외에 더불어 우리가 뭔가 더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2030 NDC나 2050 탄소 중립을 좀 더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이제 과거에는 파워트레인을 바꾸자 아니면 엔진의 뭐 효율을 개선하자, 자동차 디자인을 바꾸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그거와 더불어 이제 생산 단계에서, 부품 단계에서, 원료 물질 생산 단계에서 또는 재활용 단계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을 다 더하면 그러면 온실가스가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이 감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LCA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 다 LCA 관련된 부분 다 계시고 자동차 OEM 부분, OEM에서 오신 부분도 계시고 자동차 부품사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부품, 지금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자동차 LCA 방법이 부품사까지 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부품사까지 다 내려간다는 말은 모든 부품사다가 그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부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보고해서 그게 썸업돼서 자동차 OEM이 그걸 마무리 정리해서 제출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사 분들 또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부터 시작해서 N차 벤더까지 다 이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부품사는 대략 한 8천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 1, 2차 벤더를 뺀 겁니다. 1, 2차 벤더를 포함시키면 한 8,500개, 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대략 한 9천 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사가 있고 자동차 부품사의 이제 뿌리 기업까지 포함시키면은 한 1,000여 개 기업, 한 10,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는데 이게 또 국내에만 영향을 받느냐? 아닙니다. 이게 부품이 유럽에서 제작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재가공돼서 부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남아공에서 유럽 거쳐서 미국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 거쳐서 유럽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중국 거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다 추적해 가면서 이 부품을 만드는 세부 구성품이 이 세부 구성품을 만드는 또 다른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까지 잘라야 되느냐, 다 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 그럼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그걸 한 40%만 자를까, 50%만 자를까 이런 이제 논의가 유엔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이제 선행 사례로 독일에서 카테나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카테나엑스가 운행 단계와 폐기 단계를 제외를 한 부분이지만 이 부품을 만드는 단계까지만 검토했을 때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부품에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장 데이터로 했을 때에 그 프라이머리 데이터의 퍼센테이지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30%를 달성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출량을 평가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PDS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사용한 그 퍼센테이지가 우리는 30% 이하는 받지 않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다 계산을 해서 35%라고 해도 사실은 유럽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유럽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유럽에서 이거를 선도하고 진행하고 하고 있으니 이런 유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무역 규제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고 대응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 부품의 복잡성, 뭐 대륙을 넘나듬고 지역을 넘나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이 어느 에너지원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그 환경부에서 작년에 대기법을 개정해서 이제 자동차 LCA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만들고 기술적으로 부품사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대기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온실가스가 배기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평균 배출량
뭐 차가 한 100만 대 나왔으면 100만 대에 뭐 플러그인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고 전기차도 있을 텐데 그걸 다 해가지고 평균 배출량이 얼마? 이제 이것만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이제 그렇게 하던 것을 그거 플러스 자동차 제조 전, 그 다음에 사용 단계, 그리고 폐기 단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우리 환경부에서의 이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의 포커스는 우리나라가 향후에는 이 정과정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 중간에 이게 미드텀으로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나 아니면은 그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부품사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 중소 부품사가 이런 어떤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제시하고자 이 기반 구축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로 그 대기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 대기법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LCA 평가 방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근거를 가지고 작년에도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금년에도 이 중소부품사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를 뭐 충분히 1차 벤더, 2차 벤더는 충분히 역량도 갖추고 계시고 ESG 그룹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사실 3차, 4차, 5차 이제 중소업체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1, 2차 벤더는 그 3차 이상 벤더로부터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받아야 되니까 그 받은 결과를 다시 2차, 1차 OEM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3차 이상의 그 중소부품사가 자신네들이 생산하는 부품을 충분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출하는 이 결과값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저희 그 대기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소부품사 지원 사업은 금년은 이제 25년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범 사업이고 지금 계획은 이제 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년도 금년은 대략 한 12.5억, 유로로 하면은 한 9,000K USD 달러 유로 정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6년부터는 예산이 좀 늘어서 저희가 한 36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유로로 보면은 한 1 밀리언 유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 그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중소부품사가 자신들이 생산하는 부품에 대한 온실가스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들이 컨설팅을 하고 그 중소부품사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 탄소 배출량을 뭐 평가하고 검토하고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내일 금년에 이 일을 한다 해서 내년에 또 같은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소부품사는 그만큼 열악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다음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평가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준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검증을 했으면 그게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뭐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하고 그 평가한 결과를 검증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간에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되고 검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쉽게 중소부품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배포가 되면 중소부품사 뭐 3차부터 N차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서로 돼 있는 텍스트화 돼 있는 가이드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쉽게 내가 내 자리에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툴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 서포트의 사업 내용으로 하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인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중소부품사 작년에 한 20개 업체, 금년에도 한 상반기 때 지금까지 한 50개 업체에서 대략 한 70개 업체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문제점은 그겁니다. 할 사람이 없다.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중소부품사들은 이걸 할 역량이 안 되고 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차, 2차 벤더들이 3차 벤더들한테 자료 빨리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론이었습니다. 그게 다 기반으로 다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지난 중소부품사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금년 상반기 때 설명회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가장 원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평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평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상위 벤더한테 보고할 수 있고 우리도 ESG 경영을 하고 싶고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기술적으로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이제 이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도 다 주고 인적으로도 불편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뭐 인력도 지원해주고 다음에 공장도 오픈하고 다 해서 결국은 생산하는 부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이제 유럽에 또는 미국에 그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그런 중소부품사인데 근데 중소부품사이면서 영세한 경우에는 사실 지금 데이터만 다 자동차 제작사한테 다 줄 뿐이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유럽 EPD 인증까지 우리가 받게 해주면 그럼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뭐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고 유럽에 수출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자동차 제작사가 요구하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부적으로도 역량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외적으로도 역량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 가지의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 이제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기업은 한 18개 기업 정도 되고요. 부품으로 따지면 44개 부품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그 수요조사 했을 때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부품사는 한 30개 부품사가 됐고 부품으로 따지면 한 6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18개 회사에 44개 부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상반기에도 계속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요 조사 받은 결과로는 한 96개의 기업이 총 한 110개 정도 부품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상반기까지의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결과지 사실 이제 하반기에 뭐 9월, 10월까지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건대 한 150개 회사가 아마 희망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저희 예산이 사실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원 사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해서 온실가스를 정과정으로 보고할 때 우리의 PDS 값은 50%는 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쫙 있겠죠. 원료 물질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다 PDS 값으로 다 계산을 했을 때 50%는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면 과연 그 지원해야 되는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되는 중소부품사가 과연 3차냐, 4차냐, 5차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기 50%에 맞춰서 그럼 어디까지 그 중소부품사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은 일단 50%가 타겟팅이고요. 왜냐하면 이 50%는 지금 현재 그 클레파 지금 아까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럽 자동차 부품사 협회 클레파라는 곳에서 카테나엑스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한 3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0%를 향후에 이제 40%, 50%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럼 그 로드맵에 부합해서 우리의 기준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 손에 쥐어지는 이제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소위 말해서 자동차 LCA 방법에 대한 MRV 뭐 방법도 되겠고, 다음에 가이드라인,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야 자동차 부품사들이 뭐 이렇게 되게 쉽게 평가를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에는 한 18개사에서 44개 부품인데 지금 한 30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400개 부품사에 한 500개 부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추세로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거보다 더 이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완만하게 간다고 보면 이 정도의 지원 대상이 되겠구나. 그럼 이제 누적으로 되면은 이제 꽤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론, 이제 제가 지금 SG3 좌장으로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주관해서 어떤 상황인 건지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가장 지금 현재 이 PDS 프라이머리 데이터, 현장 데이터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걸 쉽게 드러내서 어디까지 하자라고 말하는 NGO나 CP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PDS를 포함시키는 게 나을까,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첨예하게 논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PDS 값이 높아져서 결국은 현장 데이터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과 그 데이터 수집 방향들이 갈 예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PDS 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럽의 그 자동차 LCA 온실가스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콥 3 레벨의 자동차 온실가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스콥 3에 맞는 그런 기반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지금 저희가 지금 포럼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하견 그리고 관까지 모두 지금 다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한 4, 5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4, 5년 정도 지나면 우리의 그 자동차 LCA 하는 평가 역량이 거의 유럽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립환경과학원 정환수 연구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중요한 이슈죠. 자동차 산업 각 단계별 역량 강화 방법론과 그리고 중소부품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심 있는 중소부품사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LG전자에 있는 이지용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그 프라이머리 데이터 50%가 뭐 국제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숫자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데이터 50%가 그 탄소 배출 기여도 기준인지 중량 기준인지 부품 개수 기준인지 뭐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요즘에 그 자동차 부품 중에 전자 부품하고 기계 부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자 산업 쪽 협회나 이런 국제 기구랑의
협업이나 이런 LCA 방법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PDS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유엔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법론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PDS 값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논의가 어젠다만 던져져 있는 상태이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돼서 텍스트화 될지는 이제 향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SG3 우리가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품하고 자동차 제조 분과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쉐어하는 부분이 현재의 방법론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의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하지만 이게 이제 세컨드 라운드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또는 이제 수정 보완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세컨드 라운드 인포멀 워킹 그룹에서 이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이 이게 공급되는 루트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만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우리만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부품까지 다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인증기관장 회의할 때 EPA에서 왔는데 그때 그 EPA 담당자하고 얘기하기를 할 때 이 자동차 LCA에 대한 부분도 미국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되는 부품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 탄소 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결실이 맺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자제품이나 여러 이제 자동차 부품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산업군이 복합체다 보니까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협회도 있고, 알루미늄 협회도 있고, 비철금속 협회도 있고, 또는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전장 부품도 있고,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자율주행차가 있으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는 일단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 이제 이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같이 묶어서 갈 거고 외국에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 미국이나 이제 유럽도 저희가 그 JRC에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지금 유럽에 납품하는 것들이 있고 유럽에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그 부품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으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으려면 같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같은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유러피안 커미션하고 JRC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 국내 여러 가지 산업분 그리고 국외에서도 그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네트워크를 맺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서 향후에 이제 좋은 결실이 맺어지면 뭐 이 자리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이 동시에 들어주셨는데요.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탄소 배출량 산정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기업들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 지원 기업들의 우선순위가 있으신지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목표 관리 그 대상 업체들을 뭐 먼저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그런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선정 기준은 그 1, 2차 그 자동차 OEM의 1, 2차 벤더들을 일단 제외를 했고요. 왜냐하면 1, 2차 벤더는 지금 현재 뭐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뭐 GM이나 다른 이제 KG 모터스에서 관리를 하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1, 2차 공급사들은 일단 제외를 했고 이제 1, 2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3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했고요. 3차 부품사지만 어느 정도 ESG 경영팀이 있다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특별한 팀이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하는 기업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기업들은 알아서 잘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들은 제외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 보면 뭐 한 연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아주 되게 영세한 기업이고 한
종업원 수도 한 30명 되지만 자동차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뭐 범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부 기계 머시닝을 해서 만든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Hello,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esting presentation. My question was actually about the definition of primary data, because I'm also telling you from the discussions we are having in Europe about that, sometimes this definition is not really clear to everyone. We don't really agree on the definition of primary data. Mentioning Catena X, for example, when they talk about primary data, they talk about reporting the product carbon footprint and from suppliers, and they call that primary data. Although, when if you ask somebody else, especially from academia or like A-LCA academic field, they will say when you say primary data, we're talking about inventory data. But when you go to industry and say this, they say, okay, this is impossible. First, because we cannot really process inventory data in-house if we get that from our suppliers. And second, the suppliers, and this touches upon like another point you said, they don't have even the trained personnel to report the data in LCI format, so that the car manufacturer, the last one in the supply chain, would calculate it. So how do you see this? How do you see the primary data? Do you think everybody agrees on the definition of primary data? 지금 질문 내용이 이제 프라이머리 데이터 데피니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프라이머리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아카데미하게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게 명확하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장에서 과연 이거를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현장에 가면 또 많은 이야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카테나 X도 그렇고 트랜세서스도 그렇고 지금 ISO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과연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어떤 걸로 선정을 해서 이 지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엔에서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뭐다, 데피니션이 뭐다, 그리고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크라이테리어는 이렇다라고 딱 명확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차용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 사업에 해서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어떻게 정하고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프라이머리 데이터 50%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이 초안을 잡을 때는 사실 매스 베이스라고 보고 또는 에미션 배출량으로 보고 이제 저희가 잡은 거긴 한데 이건 이제 약간 유연성을 둬서 어떻게 이걸 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또 차후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도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아직 현재까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우리도 이제 일단은 현재까지 논의되어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다른 방법론을 차용해서 이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정환수 연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세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가 LCI DB의 필요성과 개발 계획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허준혁 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허준혁 실장입니다. 저는 국가 LCI DB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국가 LCI DB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국가 LCA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포함한 LCA에 대한 규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LCA를 할 때 꼭 필요한 LCI DB는 어떻게 구축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규제들은 일단 제품의 전과정에 대해서 탄소 규제를 저희가 좀 모아놓은 부분인 건데 이 15가지의 규제가 모두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계나 각국에서는 좀 더 많은 규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제 C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ACA를 도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확장된 ETS 방식을 준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정평가를 준용할 계획의 규제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ACA를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5가지 규제 중 8가지가 전과정평가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규제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던 프랑스의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된 ACA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한국의 전기 자동차가 인증 지원금을 받던 부분도 좀 특수화돼서 지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가장 먼저 탄소 발자국과 관련돼서 규제가 시행될 배터리 규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26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디자인 규제 같은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에코디자인 규제에서는 딱히 자동차나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DPP를 다루고 있고 또 섬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의 많은 부품사에 대한 부분이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전주기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26년 하반기에 자발적 보고를 하는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게 자발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터리 규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등급제를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U에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는 이제 자발적 보고로 갔다가 나중에는 추후에 점진적으로는 의무적 보고로 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배출량 상한선을 두고 나서 해당 배출량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입을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앞서 계속 나왔던 WP29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ACA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을 통해서 그럼 산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CA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ACA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정책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금까지 수행을 했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ACA를 해서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연 신뢰성 있는 것에 대한 부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이제 2001년부터 환경성적 폐지 제도라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성적 폐지 제도는 ISO 14025에 따라서 신뢰성 있는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출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 2001년부터 환경성적 폐지 제도가 운영이 된 다음에 2011년도에는 저탄소 제품 인증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녹색 제품 내에 저탄소 제품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해외 인증기관과 MRA를 체결하면서 이렇게 좀 4가지의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저탄소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환경성적 폐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탄소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탄소 제품은 동종 제품의 평균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더 적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동종 제품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자사가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3.3% 감축을 했을 경우 저탄소 제품이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누적 3,09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저희가 이룰 수 있었었는데 단순히 배출량을 공개하는 것에서 떠나서 기업들에게 좀 더 저탄소 제품이라는 프리미엄을 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인 부분인 거고요. 설명드렸듯이 그 배터리 규제도 최종적으로는 배출량을 고시를 하지만 단계적으로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제품 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많이 도입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적 폐지 제도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은 유효 인증 제품은 2,800개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작년에 그 인증을 받은 신규 인증을 받은 제품 총 1,300개 중에서 890개가 환경성적 폐지 인증을 받았고 400개 정도는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WP29에서도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한국의 환경 성적 표시 제도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도나 이런 배출량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각 제품군에 대해서 PCR을 만들고 있는데요. 크게는 뭐 그 생산재라던가 서비스 제품, 완제품, 뭐 에너지 사용 제품 이런 쪽으로 나눠가지고 작성 지침을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개별 지침을 만들어서 또 그 지침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P29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A-LCA에 대한 방문론이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독단적인 뭐 독자적인 그런 PCR보다는 해외 규제라던가 아니면 해외 지침과의 통합성이 있는 부분이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지침 같은 경우에도 WP29를 반영해가지고 지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까지는 한국의 환경 성적 표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21년부터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25년도가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여태까지 국내 위주로 제도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국내 위주로 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었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요구가 되면서 현재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량을 받은 부분이 해외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통용성이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두 가지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 인증받은 부분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상호 인정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장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구축할 수 없으니 ACI DB를 좀 구축을 확대하고 이렇게 구축한 DB가 해외에서도 좀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전략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전략 추진 중에서 상호 인정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ACI DB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ACI DB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구축된 사례에 대해서 전기 DB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과정평가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전과정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스코프 3까지에 대한 모든 환경성 평가를 진행한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까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를 예시로 든다면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우리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는 데이터 수집할 수 있지만 그래 넓게 봐서 우리의 1차 협력까지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2차, 3차 협력까지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협력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원료 채취에 대한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은 해외에도 공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AC에 대한 부분이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대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ACI DB가 있는 겁니다. ACI DB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정합성과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ACI DB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ACI DB를 구축해가지고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해외에서는 유상 판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은 ACI DB를 구축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은 ACI DB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예시로 설명드릴 부분은 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업계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기차와 내연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전력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 DB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DB를 만든다고 하면은 전력 자체는 많은 발전원을 통해 가지고 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전력 1kW에 대한 전력 DB를 만들 때는 총 20개의 발전원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DB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 자가를 제외한 약 98.2%의 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100%로 보정을 진행을 한 부분인 거고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내가 전력원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서 전력을 구입하고 사서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한전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국가 ACI DB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 대해서 하나의 DB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 나왔던 그리드 믹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었는데 에너지 발전원을 어떻게 엮어서 포함시키냐,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DB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부에서는 향후 개정을 고려해서 이 발전과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ACI DB를 구축하였고요. 이때 발전과 송배전에 대한 손실량도 포함을 해가지고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22년도에 DB를 구축할 때는 21년도 1년간의 전력 생산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ACI DB를 구축을 했고요. 이때 1kW당 530g의 CO2 이퀴발런트에 대한 배출 개수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개의 발전원에 대해서 DB를 구축한 다음에 이거를 그리드 믹스를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전력 1kW에 대한 생산값이 그 발전 배출 개수가 나오게 된 부분인 거고, 그리드 믹스를 반영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발전원을 가지고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 전기 DB로 통해서 얼마만큼의 배출 개수가 변동이 가능한지도 유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2년도에 구축을 할 당시에 21년도 그리드 믹스를 반영했을 때, 즉 21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23년도 그리드 믹스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개수가 5% 줄어드는 부분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일간에서는 전력 DB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산업계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력의 DB 같은 경우에는 다른 DB와는 좀 다르게 늘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매년 갱신에 대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DB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DB를 구축하는데 한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발전원에 대한 부분을 20개에 대한 발전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력 1kW의 ACI DB를 구축하는데 4에서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매년 4에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력 DB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예산적으로도 큰 낭비성에 대한 부분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 DB를 만들 때는 굳이 하나의 전력 DB를 통합으로 만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에 대해서 전력 원본류 해가지고 DB를 구축한 부분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매년 그리드 믹스를 반영하게 되면은 해마다의 그리드 믹스가 반영된 ACI DB 개수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노후화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전력 DB 같은 경우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DB를 다시 갱신할 예정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꼭 5년 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발전원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발전원의 생산 시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은 해당 발전원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구축을 해가지고 DB를 구축하면서 이 전력 DB에 대한 부분을 최신성을 유지하고 현장성을 계속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이렇게 구축한 국가 ACI DB가 도대체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축한 21년도 데이터를 구축한 DB와 이제 에코인벤트에서 구축한 그 전력 DB를 비교하게 되면은 에코인벤트에서 한국의 전력의 DB라고 공시한 값보다 우리나라에서 구축한 DB가 한 82%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 전력 DB지만 이제 통계 베이스로 만든 에코인벤트와 그다음에 현장 데이터 베이스 중심으로 만든 한국 국가 ACI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보다는 배출량 값이 적게 되는데 EU보다는 확실히 높게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도 각 국가별로 배출 개수에 대한 부분이 틀리게 반영이 되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굳이 국가 ACI DB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필요성이 있느냐. 한국에서 국가 ACI DB를 만들었을 때 해외에서 만든 한국의 DB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의 전력 DB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국 산업계에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는 전력 부분이 아니라 다른 원부자재 물질도 포함되는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DB들을 좀 비교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국가 DB가 꼭 다른 나라의 DB보다 배출량 값이 낮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낮은 부분도 있고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나중에 자동차에 대한 ACI DB를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탄소 발자국을 산정한 다음에 공급망에다가 고객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DB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S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지역적, 시간적, 기술적 경계를 반영해서 최적의 DB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한국의 이런 실제 생산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 ACI DB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ISO 14083이라 그래가지고 23년도에 물류 분야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에 대한 표준이 나온 게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표준에서도 EU나 미국에 대해서 물류에 대한 부분 배출 개수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자국에
공인된 국가 DB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EU 대비 최소 12%에서 최대 22%까지 좀 더 가중화돼 가지고 탄소 배출계획을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DB를 안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굳이 국가 DB가 필요 없이 해외 DB를 준용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DB 구축 현안은 어떡하냐 그러면은 좀 안타깝게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공적 부분이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를 하면서 DB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부터 DB를 구축하였지만 관연도의 DB는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에도 현재 EU나 이런 데서 통용하고 있는 버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DB를 구축했던 부분은 현재 활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2년도부터 DB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22년부터 150개의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더 빨리 구축할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는 250개씩 DB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2030년까지 1000여 개의 DB를 구축하겠다는 중기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현재는 이거를 2028년까지 땡겨가지고 1000여 개의 DB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내년부터는 22년도에 DB를 구축했던 DB에 대해서도 개정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8년도에 1000여 개의 DB를 구축하게 되면 끝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22년부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산업이라던가 아까 설명드렸던 전력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쪽으로 중점을 뒀던 부분인 거고요. 이제 24년도와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원부자재 물질에 대해서 DB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에코디자인 규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규제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모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전기전자 제품이 나오다 그러면은 각 산업군별로 필요한 DB가 계속적으로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높은 것의 DB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DB를 추진할 계획인 부분인 거고 26년부터는 개정도 같이 병행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A-LCA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제 환경 성적 페이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A-LCA에 대한 서치에 대한 부분, 포털 사이트에 대한 검색어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고객사로부터 너네 A-LCA를 수행하고 있느냐, 탄소 발자국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규제가 많은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포털 검색어 사이트에서도 많은 산업계약 이제 이런 연구진들에서 검색량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A-LCA를 통해서도 이미 글로벌 고객사 요구에 대해서도 A-LCA 값을 제출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런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A-LCA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진행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빠른 시점이 아니라 좀 늦었다는 시점을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부와 저희 기술원에서는 이제 A-LCA DB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자동차 매출량에 대해서 산정을 할 때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들에서는 이 A-LCA DB를 구축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 제공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이런 것에 좀 우려를 많이 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20년 이상 동안 저희가 DB를 구축하면서 한 번도 DB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유출된 사례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만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고객사들 혹은 우리가 공급망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같이 연관된 DB가 구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혹시 저희가 앞으로 A-LCA DB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허준혁 실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DB 구축 케이스와 국가 A-LCA DB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resentation. I'm glad to hear that
Korea is developing an LCI data set. I have a question about the electricity mix, and here we heard earlier in the presentation that there is a difference when considering the average electricity mix and when considering the electricity mix considered that by companies that use green certificates, PPAs or other certificates. And I would like to ask if you also develop like emission intensity for these certificates. And then the follow-up question would be if you also develop an emission intensity for the residual mix, so the mix excluding those power sources that are connected to green certificates. 지금 전력 DB를 만들어 본 부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의 한 개의 회사가 모든 전력을 DB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서 하나의 DB로만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DB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구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GM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정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UNEC에서 물질 분류 체계가 한 90개 정도에서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KT에서 개발하고 있는 DB들이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커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커버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직 WP29에서 정확한 산정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DB를 만드는 계획 올해 하고 작년에 저희가 그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해서 DB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일단 원료 물질과 재질에 대해서 만들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 WP29를 통해 가지고 부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27년도나 28년도의 부분도 그거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B를 구축할 때 저희가 중기 계획을 수립을 해놓긴 했지만 산업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금방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연속적인 질문인데요. 그 소재나 원료 물질 같은 경우는 LCI를 구축한다는 거는 리즈너블한 것 같은데 금방 부품 단위에서 LCI를 구축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부품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부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방법론이 좀 여러 가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LCI DB를 구축할 때도 모든 생산 공정이 다 균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같은 부품에 대해서도 두 개의 DB를 구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라 그러면 원료 물질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생산 공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를 조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나의 원료 물질에 대해서 하나의 DB를 만든다는 부분보다는 필요하면 같은 원료 물질에 대해서도 공정을 반영해 가지고 세분화해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허준혁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네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산업계 표준 재료 데이터 시스템 내 제품 탄소 발자국 보고 기능 소개에 대해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유무상 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에서 자동차 A-LCA 및 제품 탄소 규제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유무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최근에 앞에서 연사분들이 많이 설명하셨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제품 탄소 발자국 규제 대응을 위해서 저희 자동차 산업계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인 이제 자동차 산업계 글로벌 표준 재료 데이터 시스템인
IMDS 시스템 내 그 탄소 발자국 신규 기능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해당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IMDS를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간략하게 IMDS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의 메인 주제인 그 IMDS 내 탄소 발자국 기능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결론으로 오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MDS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마 그 자동차 쪽에서 환경 규제라든지 품질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IMDS는 이제 인터내셔널 매터리얼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저러한 시스템 구성을 갖고 있는 IT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부품이라든지 어떤 재료라든지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협력업체가 완성차사에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전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개발된 시스템이고요. 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제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자유롭게 사용자가 접속해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시스템이 좀 더 그 개발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2000년도 초에 이제 EU에서 그 엔드 오브 라이프 비클 레귤레이션 이제 디렉티브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폐차 처리 지침이라는 규제가 시행되면서 그 자동차 유럽 시장에 판매되는 자동차 내에 어떤 규제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유해 물질이 이제 함유되면 안 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이제 생겼고요. 또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성 평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그럼 자동차 내에 어떠한 부품들이 들어가고 어떠한 재료들이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완성차사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한 대가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보통 2만 개, 3만 개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부품들도 또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차량 한 대라고 해도 저희가 완성차사 입장에서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 종류가 양이 적게는 뭐 수만 개, 수천 개,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까지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사실 아무리 글로벌 완성차사라고 해도 뭐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데이터 수집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법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사들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수집할 때 전 세계 다양한 완성차사들이 또 다양한 고객들한테 데이터를 각자의 포맷대로 각자의 요구사항대로 요구를 하게 되면 협력사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업무지만 수많은 요청에 이제 중복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 협력사들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자원이나 이제 역량들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연사분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공급망이 점점 글로벌화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공급업체랑 완성차사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지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그 각 회사별로 데이터 관리 수준이라든지 관리 체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최신 법규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요. 이러한 법규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은 뭐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수작업에 기반한 데이터 핸들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위에서 얘기한 모든 업무들을 하려면 많은 비용들이 수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과 최신 법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IT 시스템 기반의 보다 자동화된 데이터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이걸 협력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완성차사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EU-ELV 아까 말씀드린 EU-ELV 규제를 시행하는 데 맞춰서 처음에는 이제 유럽의 그 OEM 중심으로 이 IMDS를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GM도 여기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2000년도에 이제 IMDS가 첫 출시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저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완성차 OEM들과 그 다음에 약 20만 개가 넘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의 공급업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 생성된 데이터가 약 1억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 모든 그 단일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 중에 가장 큰 시스템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IMDS 시스템이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만든 게 그대로 고정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법규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겨나면서 저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이제 유럽의 그 화학물질 규제로 굉장히 유명한 리치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IMDS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는 릴리즈 6.1에서는 이제 리치 규제 요구사항이 저희 시스템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릴리즈 8.0 2010년대 초반에는 이제 IMDS 사용자라든지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저희가 시스템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유럽의 이제 그린딜하고 순환경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차 내 어떠한 재활용 재료나 순환 재료들이 이제 얼만큼 사용되는지 보고하는 의무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최근 이제 릴리즈 14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난 이제 IMDS의 간략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럼 오늘 주제인 탄소 발자국 신규 기능 개발에 대한 간략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포스트 교토 체제 이후에 기후 변화가 살짝 이제 가라앉았다가 2015년도 파리 협정 이후에 다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이제 각국에서는 국가 탄소 온실가스 감축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 규제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어떤 기업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제 기업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서 이제 점점 국가 간에 이제 거래되는 상품,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탄소 규제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 탄소 규제는 다시 말하면 제품의 탄소 발자국 규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사용, 폐기까지 그 정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뭐 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에너지, 그 다음에 배출가스로 인한 그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온실가스의 이제 합계를 저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향후에는 제조사들이 자동차의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 자동차 부품 재료에 대한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규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주로 이제 철강 재료라든지 알루미늄 재료에 대한 EU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이제 EU 배터리 규제. 그다음에 좀 전에 아까 오전에도 그 아세아의 연사분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에 대한 EU의 탄소 발자국 규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초창기 ELV 규제가 처음 나왔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새로운 법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완성차사들 그리고 이제 협력사들 고민이 이제 있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탄소 발자국 정보를 먼저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만들었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사들이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발자국 산정을 할 때는 먼저 자동차에 어떠한 부품이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는지를 IMDS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각의 재료와 부품에 대해서 아까 그 기술원의 허준혁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ACIDB라고 하는 어떤 산업계 평균적인 국가 평균적인 그 탄소 발자국 값을 저희가 연결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러한 자동차 LCA 평가 결과는 어떤 특정 기업, 특정 모델, 특정 사업장의 실제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어떤 산업계 평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간 대략적인 추정값을 저희가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러한 기존의 이제 자동차 LCA 평가 방법 대신에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LCA 정책이라든지 규제들을 보면 그 제조사들이 너네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어떤 재료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실제 탄소 발자국, 그 프라이머리 데이터에 기반한 탄소 발자국을 산정을 하라는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 이제 완성차사들도 이러한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공급망의 저희 원재료 업체부터 이제 부품 업체로부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러한 이제 배경에 따라서 저희가 2022년도 말에 그 IMDS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이제 완성차사들이 공동으로 돈을 내 가지고 협력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IMDS를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 세계 OEM들과 그다음에 미국 자동차 협회 AIAG, 그다음에 유럽 자동차 부품사 협회 클레파, 그다음에 일본 자동차 부품사 협회 자피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그 IMDS 내 탄소 발자국 보고 기능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이러한 결정,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국내에도 자동차 부품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서 좀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직은 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여기 회의에는 아무도 못 오셔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완성차사와 그 다음에 이제 부품사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해서 본 프로젝트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현대차, 여기 오늘은 현대차가 오셨지만 이제 현대차 유럽연구소에서 프로젝트 전체 리딩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GM은 제가 대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도요타, 폭스바겐 이런 완성차 담당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각 그 부품 협회라든지 개별 기업 담당자분들이, 개별 기업의 LCA와 IMDS 담당자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시스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결국 IMDS의 PCF 기능을 저희가 개발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PCF를 평가를 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IMDS에 구현할지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방법론적인 논의부터 이제 저희가 데이터 제너레이션, 퀄리티,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2024년 작년 초기 이제 최초 포스트 목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업을 바탕으로 또 지난 1년 또 2024년 1년 동안 이제 주요 부품사의 이제 볼런티어들이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피드백 받아서 1년 동안 계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6월 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전 세계 20만 개 이상의 자동차 협력사들한테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같이 나갈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앞 슬라이드에서 저희 이제 자동차 산업계에서 이제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이제 활동을 이 탄소 발자국 보고 시스템 기능 개발을 위해서 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질문이 결국 방법론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IMDS에 구현할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거에 적절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먼저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IMDS의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기에는 워낙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론 중에 저희가 가장 목적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자동차 협회 LCA 태스크포스 팀이 있는데 그 유럽 그 태스크포스 팀의 제안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산업계에 가장 특화돼 있고 또 저희 IMDS 목적에 맞는 카타나엑스 PCF 방법론을 저희가 IMDS의 PCF 방법론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과제 그 프로젝트 시작 시점이 2023년도에 카타나엑스와 이제 IMDS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OU 체결을 바탕으로 카타나엑스 팀에서 저희 협의체에 참석을 하셔서 1년 동안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카타나엑스 룰북에 기반해서 저희 원재료 서플라이어부터 저희 완성차까지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 저희 IMDS의 탄소 발자국 기능은 그 LCA 자체를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과물을 목급을 잘 간략하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각 재료 또는 부품의 탄소 발자국 값을 입력하는 이제 메인 작업창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추가적인 작업창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창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세 가지 작업창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작업창은 해당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공급업체의 프로덕션 사이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돼서 같은 부품이 다양한 서플라이어로 또 납품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데이터 관리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LCA에서도 또 지역적 정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덕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면 지역 정보, 국가 정보,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데는 나라가 너무 크니까 뭐 뉴욕 주인지 어느 주인지 그거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우편 번호, 하다못해 이제 IMDS 시스템에서 개별 업체에 주민등록번호처럼 부여하는 ID 던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까지 저희가 다 디테일한 정보까지 입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IMDS 컨택 포인트. 저희가 각 회사에서 실제 이제 기존의 IMDS라든지 유해물질 법규 대응을 하시는 분과 이 LCA를 담당하시는 분은 다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달라서 이제 전문 분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IMDS 시스템 내에 사용자 설정에 PCF 담당자 추가 설정을 만들어서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한 그 책임을 이제 문의를 누구한테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반영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그 저희가 카타나엑스에 기반해서 이제 IMDS가 방법론을 채택을 했다고 했는데 카타나엑스도 그 방법론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개별 섹터별로 추가적인 방법론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플라스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TFS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철강 같은 경우에는 월드 스틸,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인터내셔널 알루미늄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것들 아예 그 카타나엑스 룰북에서도 승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자동차 산업계의 이런 원소재 서플라이들이 나는 카타나엑스보다는 더 디테일한 방법론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여기다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증 또는 검증에 관련된 정보도 입력하실 수 있는 데이터 필드 값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창인데요. 이제 실제 이 제품에 해당 제품에 LCA 수행 결과인 탄소 발자국 값을 입력하는 필드 값, 토탈 PCF 값과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 기간 나타내는 타임 피리어드 값, 그다음에 이제 제외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값들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ISO 14067에 따라서 보다 디테일한 GHG 에미션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값과 그다음에 뭐 바이오제닉 카본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는 카본 콘텐트 값들을 저희가 필드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프라이머리 데이터 향후에는 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카타나엑스 룰북의 방법론 중에 그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이런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얼만큼 사용을 해서 탄소 발자국 값을 산정했는지 이에 대한 품질 지표가 이제 PDS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산식과 같이 이제 이 총 탄소 발자국 중에 얼마만큼의 비율이 1차 이제 실제 현장 데이터 기반으로 산정이 됐는지에 대한 값이 여기에 이제 담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LCA 수행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의 어떤 여러 가지 품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간적 측면, 그 다음에 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얼마나 현장 데이터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퀄리티 평가를 통해서 이런 DQR 값을 업체들이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스템 목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한번 협력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대충 이런 값들을 넣으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IMDS 차원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지금 사용자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사실 이 IMDS 탄소 발자국에 대한 보고보다 이 LCA를 수행하는 것들이 더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이 사용자 매뉴얼에 이제 참고 문헌으로 저희가 다 실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향후에 이제 물론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업체분들이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이러한 결과들을 IMDS에 입력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탄소 발자국 제품의 탄소 발자국 값이 이제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구 사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자동차 산업계에 있는 완성차사부터 협력사까지 지금 이러한 IMDS 시스템 내에 그러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향후 가야 될 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 이러한 이제 탄소 발자국 산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 방법은 일단 카타나엑스 PCF 방법론을 채용을 하긴 했는데 향후에 이거는 법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모디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도 계속 트래킹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만간 기능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유저 매뉴얼도 나갈 예정이라 이제 업체분들에게 최대한 저희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서포트를 아마 개별 완성차 사분 담당자분들이 협력사분들을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협력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IMDS에서는 이거를 필수 입력 요구사항으로 세팅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옵셔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협력사분들이 일정 시간을 두고 여기에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뭐 완성차사들이 아마 향후에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 규제 동향에 따라서 개별 완성차 회사별로 이거를 필수 요구사항으로 넣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업체는 의무사항이 되겠죠. 이제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첫 걸음이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라든지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일단은 사실은 PCF 값의 보고보다 그 계산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ACA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단순히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중량 측정하듯이 저울 잰다고 이게 나오는 값도 아니고 수많은 데이터들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협력사에서 하시려면 또 이게 ACA 평가를 저희 완성차사들은 보통 전문 소프트웨어 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과학원의 정한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 협력사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협력사에서는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좀 이런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과 이제 인검증 문제인데 사실 LCA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흔들리면 결과값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IMDS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사실 기존의 협력사분들이 만드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LCA는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뭐 재료의 종류나 중량이 아니라 더 복잡합니다. 더 공정에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존 저희 협력사들 중에서도 대기업 같은 부분들은 아마 뭐 국내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통해서 이미 이제 온실가스 산정에 익숙해지신 업체들도 있을 텐데 또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일들을 안 해보신 기업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제3자 검증이 없으면 신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근데 검증이나 인증 자체도 또 비용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중소 중견기업이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PCF 계산이나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결국 방법론 LCA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할 텐데 이게 LCA 처음 해보신 분들은 사실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협력업체 계신 분들. 그래서 이거는 그 과학원에서 말씀하셨고 아까 기술원에서도 최근에 국내 LCA 관련된 세미나들이나 교육 과정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완성차사들도 아마 이미 하고 계신 현대차처럼 하고 계신 데도 있고 저희도 이제 할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업체 교육을 앞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뭔가의 최선의 노력으로 저희가 IMDS 시스템 내 이런 신규 기능을 구현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유럽의 카타넥스라는 저희가 벤치마킹한 시스템도 있지만 뭐 일본의 우라노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협력사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의 시스템만 사용하면 좋은데 이 시스템에도 입력해야 되고 또 저 시스템에도 입력해야 되고 그러면 또 중복 업무 부하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가장 베스트는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 간의 연동이라든지 어떤 통합 같은 것들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 산업계도 여태까지는 이제 자동차 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뭔가 이제 그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탄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걸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실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이게 제대로 운영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협력업체 분들의 저희가 업스트림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IMDS 시스템이 저희 완성차사와 이미 고객사들의 내부 시스템에 다 연동이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특히 대기업들은. 그래서 아마 올해 6월 달에 이 신규 기능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개별 회사들 시스템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유무상 차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PCF 기능 개발과 그리고 현주소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HL만도의 김대열 책임연구원인데요. IMDS 상에서 어떻게 보면 승인하는 것들은 뭐 포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트 넘버 부품에 따라서 다 승인하고 그 작성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 PCF도 그러한 차종 그다음에 관련된 파트 넘버로 해서 다 입력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A-LCA처럼 RV에 대한 컨셉으로 가져갈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포엠 변경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IMDS가 사실은 다양한 이유로 많이 그 설변이 되고 또 새로 입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기능은 그 IMDS 이 데이터를 입력 안 한다고 해서 IMDS가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이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IMDS 승인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별개로 요거는 이제 옵셔널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포엠 변경에 따라서 제품의 탄소 발자국 값이 달라지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카타넥스 룰북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카타넥스 룰북에 따르면 연간 5% 이상의 이제 변동이 생기면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디테일한 설명드리겠지만 그 해당 이미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매년 한 번씩 알림 메일이 갈 겁니다. 데이터 유효 기간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 만약에 5% 이상 그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새로 이제 그런 버전업을 에디팅할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내가 5% 차이가 없어서 그냥 두고 싶어 그냥 두시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앞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나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맨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검증기관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의 이석원 심사원이고요. 지금 저희 기능 중에 이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검증에 대한 활동들은 이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론적인 부분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검증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검증의 또 범위별로로 좀 구분해서 입력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뭔가 결과 평가에 대한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사실 근데 인증 검증이 카타넥스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사실 아직 뭔가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오랫동안 운영이 돼가지고 뭐 체계가 잡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카타넥스 저희가 방법론을 채택했기 때문에 일단은 카타넥스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넥스의 이제 버리피케이션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인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프로덕트 버리피케이션도 있고 밸리데이션도 있는데 향후에 그 일단은 이 시스템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현은 해놨습니다. 구현해놨는데 과연 이제 업체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따랐을 때 또 어떠한 뭐 어드밴티지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도 사실 인증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나중에는 좀 더 디테일한 기준이나 가이드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국립환경과학원의 정한수 연구사입니다. IMDS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탄소 발자국 평가 방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방법에 향후에 이제 유엔에서 개발하는 평가 방법이 지금 보면은 운행 단계를 제외한 재활용이나 폐기 단계는 이제
향후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그런 논의가 혹시 검토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향후에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플랫폼을 IMDS랑 연계를 해서 IMDS에서 입력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거나 우리에게 입력한 자료가 IMDS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향후 지금 평가 방법론이 다르면 이게 서로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카테나엑스하고 지금 현재 A-LCA에서 만드는 방법론 중에 일부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쪽에서 개발한 게 IMDS에 연계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더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A-LCA 개념에서의 어떻게 보면 다운스트림 뭐 사용이라든지 폐기 단계까지 확장되는 부분은 사실 아직은 현 시점에서는 IMDS는 일단은 업스트림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스템이고 공급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저희가 아직 고려는 안 돼 있고요. 다만 향후 미래에 이 플랫폼이 더 유용하게 판단이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계획에 이제 디지털 패스포드 같은 기능도 향후에 추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DS가 더 확장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정난 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그 국내 어떤 플랫폼과의 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카테나엑스랑도 협력을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경쟁 관계가 어떻게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IMDS 시스템과 카테나엑스를 다이렉트 연동시키는 평가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법론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게 이제 과제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최대한 그거는 표준화를 방법론부터 표준화 시켜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네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유무상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다섯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운송에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주식회사 글렉 강덕호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ISO 14083 수송 부문 국제 표준과 관련하여 발표를 하게 된 주식회사 글렉의 강덕호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본 이 국제 표준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활용하는 수송 기업들이죠. 수송 분야, 예를 들자면 뭐 물류 분야, 또 여객 분야 이런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를 해외를 수출 내보내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을 또는 시멘트를 화학을 유럽으로 수출 내보내는 그런 기업들이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의 수송 부문 탄소 배출량 관리는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총 배출량 중 수송이 14.4%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육로가 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2022년도에 단 90만 톤의 수송 배출량 감축이라는 미미한 성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즈이즈 상황에서 투비로 나아가려면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국제 수준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 스마트 프레이트 센터를 중심으로 아마존, DHL 등 세계적 기업들은 이미 930만 톤의 수송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4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물류 배출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물류 기업들은 운송 생태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최신 국제 표준도 적용하지 않은 채 97%의 스코프 3 화물차 데이터가 누락 중인 상태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동참하여 물류 운송 배출량에 대한 국제 표준 지침을 도입해야 할
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글렉은 비영리 사업 그리고 영리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의 형태로 나온 겁니다. 저희는 국제기구 스마트 프레이트 센터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설립을 진행 중인 최종 절차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사 목표는 한국의 첫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물류 탈탄소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후방 생태계와 전방 생태계의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이미 국제 탈탄소화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의 참여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2023년 전 세계 물류 기업 매출 순위를 보면 아마존, DHL, 쿤넨라겔, 머스크, UPS 등 상위 기업들은 모두 SF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물류 1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32위 수준이지만 어떠한 탈탄소화 이니셔티브에도 가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는 SFC가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지부를 두고 있고 이들 국제기구는 글로벌 로지스틱 에미션 카운슬이라는 어떤 그 기구를 만들고 웰 투 휠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ISO 14083이라는 국제 표준으로 제작이 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2023년 EU 의회는 ISO 14083을 유럽 27개국의 전역에 단일화된 표준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한국 수출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이 ISO 14083의 채택은 Fit-for-55라고 하는 이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55%를 감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그 입법 패키지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CBAM과 같은 수출 규제도 함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BAM이 3분기에 스코프 3로 확대가 되게 될 경우에 ISO 14083에 대한 산정과 보고가 반드시 연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CSRD 공시라든지 CSDDD 공급망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연동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은 전 세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수많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강력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은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ISO 14083이 표준입니다. 이 CDP라든지 SBTI, 국내에도 CDP는 860개 기업, 그리고 SBTI는 68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LCA 관점에서도 우리가 스코프 3 상에 그리고 4번, 9번으로 우리가 할당될 수 있는 그런 운송 그리고 유통과 관련해서는 ISO 14083이 가장 우선하는 그러한 국제 표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ISO 14083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이 기술 표준원에서는 KS ISO 14083에 대한 제정 예비 고시를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KS로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국내의 물류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국제표준 ISO 14083의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38억 톤이었던 전 세계 화물운송 배출량이 2050년에는 54억 톤으로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로운송이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기업별로 상이한 산정 방법은 비교와 검증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라는 부분이 ISO 14083의 등장 배경인데요. 이 ISO 14083이라는 것은 실측이 낫냐 또는 이런 국제 표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산정 방법이 낫냐 둘 중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실제 센서를 활용한 그 실측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국제 표준이고요. 따라서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또는 수송 부문뿐만 아니라 수송 부문 내에서도 우리가 육로 운송 그리고 해상 운송
그리고 철도 운송, 항공 운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멀티모달에 있어서도 이 일관적인 그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현성 그리고 비교 가능성을 초점을 둔 그러한 탄소 회계 방법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송 부문 온실가스 산정 표준은 단순 배출 계수에서 전과정 평가로 진화해 왔습니다. 국제 표준 IS 14083의 개발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운송 부문의 배출 표준은 기본 배출 계수에서 포괄적인 생애 주기 평가로 진화해 왔습니다.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 인벤토리 중심의 배출 계수 및 방법론을 제공했고, GHG 프로토콜에서는 스코프 1, 2, 3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 단위 산정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2013년에는 글랙 프레임워크를 SFC에서 최초로 제시를 했고, 마침내 2023년에 ISO 14083으로 국제 표준화가 되면서 이 화물 운송 그리고 수송 운송 배출량 산정 통합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SFC가 주도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ISO 본사의 전문가, 독일 전문가들과 함께 그렇게 추진을 해서 결국에 EU 의회까지 통과를 시키게 된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2006년 GHG 프로토콜 기반의 할당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 17년이나 뒤처진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여전히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스코프 1, 2에 한정된 산정 방법론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 이 수송 부문, 특히 물류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한 차량보다 지입 차량이라든지 전국의 대리점, 이러한 스코프 3에 대한 배출량이 훨씬 더 큰 그런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스코프 3를 한국에서 산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곧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보완 사항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웰투일 방법론이 이 ISO 14083에서는 핵심입니다. 이 웰투일 방법론은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의 배출량을 포함합니다. 국제 표준의 부분에 있어서 이 연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 배출을 고려를 하는 것을 WTT, 웰투 탱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TTW라, 탱크 투 휠이라고 하는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워서 그 탱크에서 연료가 휠, 바퀴의 어떤 그 우리가 주행을 통해서 연료가 소모되는 그것을 이제 TT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WTT 같은 경우에는 한국 현행 방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배출 계수고요. 유럽에서는 WTT 배출 계수, 미국에서도 WTT 배출 계수 모두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자원부라든지 또는 한국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같은 그러한 공공기관에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연료를 수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연료를 수입을 할 때의 그 거리가 얼마고 이 선박에 들어간 그 연료 소모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연료 정제 과정에서 배출량이 얼마가 나왔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에너지 정제 효율이 전 세계 5위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연료 효율성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유럽보다 조금 더 좋은 WTT 배출 계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다만 유럽보다 조금 더 이제 불리한 점은 이 바이오퓨얼이 디젤에 굉장히 적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의무 함량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7%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TTW 배출 계수는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젤 그리고 가솔린은 전체의 약 15%에서 20%가 WTT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경우에 발전 방식에 따라서 50%에서 90%가 WTT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현재 TTW 배출 계수만 사용 중이라서 전기차로의 전환 시 배출량 감소 효과를 위한 어떤 과대평가할 위험이 또 있습니다.
화물 특성과 공차율은 실제 운송 효율성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국제 표준의 세 번째 핵심 특징은 화물 특성과 공차율의 반영입니다. 화물 유형과 공차 운행 비율은 실제 운송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동일한 거리와 차량이라도 실제 효율성에 따라 배출 원단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따라서 중량 거리, 톤 킬로미터 이 운송 활동량 기반으로 이 한계를 보완해야만 합니다. 화물 특성 반영의 핵심은 실제 중량, 밀도 고려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공차율은 공차 주행, 빈 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차 주행 시 배출량의 적절한 할당과 책임 부여를 위해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 공차 주행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약 20%에서 40%에 달하며 일반 화물과 특수 화물 간에도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국제 표준은 화물 특성과 공차율에 대한 통합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물류 최적화 및 효율화 노력이 배출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한국의 현행 접근법은 화물 특성이나 공차율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현행 산정 방법은 국제 표준과 여러 핵심 요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방법론과 국제 표준에 대한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정 범위와 방법론적 접근에 좀 더 차이점이 집중이 좀 더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제 표준은 더 포괄적이고 정밀한 산정 방식을 채택한 반면에 한국 현행 방식은 배출량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 호환성 및 비교 가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 체계에서 한국은 할당 배출권 거래제 의무 보고 중심인 반면 국제 표준은 EU 배출량 규제 및 국제 이니셔티브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프레임워크로 한국은 2006년 IPCC의 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국제 표준은 최신의 IS14083 또는 글랙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정 결과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화물 운송 활동도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값에 큰 차이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계산 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간 11톤 트럭 운송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 조건으로 8톤 화물, 편도 공차 운행, 평균 연비 4.5km를 가정하면 총 연료 소비량은 450km 나누기 4.5km/리터, 즉 100리터가 연료 소모량이 됩니다. 한국 현행 방식 TTW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 100리터에 디젤 TTW 배출 개수인 2.6kg을 적용해 260kg이라는 배출량을 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반면 국제표준 적용 시에는 디젤 WTT 배출까지도 합산을 하기 때문에 총 340kg의 WTW 배출량이 산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운송 활동에 대해 80kg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한국 방식이 실제 배출량의 약 24%를 고의적이지 않은 형태로 누락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 전체 물류 배출량에서는 더욱 큰 격차를 만들어내겠죠. 국제 표준 도입에는 데이터, 방법론, 제도적 측면의 복합적 도전이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실시간 화물 정보와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의 부재, 중소운송업체의 데이터 역량 및 인프라 부족, 데이터 품질 검증 및 표준화 시스템 부족이 있습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국내 연료 생산 정제 과정을 반영한 WTT 배출 개수 개발 및 공표의 필요성, 복합 운송, 즉 트럭, 철도, 선박과 같은 그런 복합 운송일 때의 배출량 할당 기준이 수립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등 기존 시스템과 이러한 국제 표준과의 통합, 그리고 국가 표준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IS14083은 화물 운송의 배출량을 포괄적으로 산정하는 체계적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IS14083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서울 부산 간 화물 운송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운송 거리는 450km 가정, 차량은 11톤, 화물량은 8톤, 공차율은 편도공차 50%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IS14083 적용을 위한 계산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운송망 요소, T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운송망 요소의 식별 및 운송 활동
톤킬로미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둘째, TCE의 에너지 소비량 계산 및 WTW 배출량 산정. 셋째, TCE의 배출 강도 킬로그램 이산화 환산 퍼 톤 킬로미터 산정과 활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도표는 운송망의 GHG 배출 계산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IS 14083에서 제시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IS 14083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배출량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운송 구간 및 경로를 매핑해야 합니다. 출발지는 서울 물류센터, 도착지는 부산 물류센터, 경로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450km입니다. 다음으로 화물 특성을 정의합니다. 화물 중량은 8톤, 적재율은 중량 기준 73%, 특수 조건은 없는 일반 화물입니다. 마지막으로 TCE의 운송 활동 톤킬로미터를 계산을 합니다. 420km 거리에 8톤을 곱해서 3,600톤 킬로미터라고 하는 운송 활동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Transportation Chain Element TCE를 1이라고 특정하여 다른 운송 구간과 구분해야 하는데요. 다른 운송 수단이나 경로, 다른 화물 운송은 각각 TC2, TC3 이런 식으로 다르게 구분해서 특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TCE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고 WTW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IS 14083은 데이터 수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장비를 활용한 실측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활동 기반 계산, 세 번째는 차량 연비 데이터입니다. 우리 예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우선 실측 데이터로는 OBD, DTG 등의 실제 연료 소비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데이터로는 차량 연비 4.5km/L를 활용하겠습니다. 총 거리 450km와 연비를 통해 연료량을 계산을 하면 100L의 연료 소비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연료량에 디젤 WTW 배출 계수 3.2kg/L를 적용하여 WTW 배출량을 산출합니다. 이 100L 곱하기 3.2kg을 하면 이 320kg의 이산화 환산 킬로그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TCE의 배출 강도는 운송 활동 톤킬로미터당 발생하는 WTW 배출량을 지수화하여 향후 계산을 더욱 단순화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출 강도는 해당 TC의 운송 활동당 발생하는 WTW 배출량을 지수화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운송에 대한 배출량 계산을 단순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시에서 배출 강도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TC의 운송 활동량을 3,200톤 킬로미터로 가정하겠습니다. 둘째, TC의 WTW 배출량은 320kg입니다. 셋째, 배출 강도를 계산합니다. 320kg 나누기 3,200톤 킬로미터를 하게 되면 100g per 톤 킬로미터가 배출 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산출된 배출 강도는 해당 운송 루트와 차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TC의 배출 강도를 활용하면 배출량 계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날 다른 톤킬로미터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 운송 활동을 곱해주기만 해도 WTW 배출량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국제 표준에 따라 기업의 운송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국제 표준 기반 물류 배출량 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인 운송 활동 보고서 예시입니다. 한국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했고요. 한국그룹의 운송 활동 보고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과 화물 유형에 따른 운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정리해 놓는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운송 1은 한국 철강 고객으로 운송당 적재 중량 20톤, 운송거리 150km로 총 운송 활동량은 3,000톤 킬로미터입니다. 운송 2는 한국제약 고객으로 19톤 적재 100km 운송하여 1,900톤 킬로미터의 운송 활동량을 가집니다. 운송 3은 한국 유통 고객으로
22톤 적재 200km 운송하여 4,400톤km의 운송 활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이 TC의 총 운송 활동량은 9,300톤km입니다. 이러한 운송 활동 보고서는 다음 단계인 배출량 계산에 그리고 배출량 보고서에 기초가 되며 기업의 물류 활동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표준 기반의 물류 배출량 보고서 예시입니다. 운송 방식별 배출 강도와 활동량을 통해 총 WTW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앞서 계산한 운송 활동량을 바탕으로 WTW 배출량을 계산한 한국그룹 물류 배출량의 보고서를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벌크 트럭 범주는 0.06kg per 톤킬로미터의 배출 강도를 가지며 5만 톤킬로미터 활동량에 대해 3,000kg의 배출량을 가집니다. 컨테이너 운송 트럭 범주는 0.088kg 배출 강도에 1만 톤킬로미터 활동량으로 880kg의 배출량을 나타냅니다. 총 배출량은 3,880kg입니다. 보고서에는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추가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100% 1차 데이터를 활용했고 도로 운송만 포함했으며 데이터는 제3자 검증을 받지 않았고 2023년 한 해 동안의 기록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배출량 보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복잡한 운송 네트워크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활동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보다 복잡한 운송 네트워크의 활동량 계산 예시를 보여줍니다. 왼쪽 테이블에는 출발지, 도착지, 화물량, 거리, 활동량, 연료 사용량 등의 상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강조된 부분은 10톤 화물의 운송 활동 계산 예시입니다. 화물 무게 10톤에 운행거리 260km를 곱하여 총 2,600톤km의 운송 활동량을 산출했습니다. 이는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B 지점을 경유하는 10톤 화물 운송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래 설명된 것처럼 18톤 화물의 C에서 E까지 물류센터 경유 운송은 18톤 곱하기 300km, 즉 5,400톤km의 활동량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계산 방식은 운송 경로와 화물량이 다양하게 변하는 실제 물류 환경에서도 정확한 활동량 산정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총 배출량을 운송 활동량으로 나누어서 기업의 GHG 배출 강도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GHG 배출 강도 계산의 전체 프로세스를 3단계로 보여주는 배출량 보고서입니다. 왼쪽 테이블에는 복잡한 허브 및 물류 네트워크의 운송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GHG 배출 강도 계산 과정이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료 사용 배출량 계산입니다. 연료 사용량 383리터의 경유 배출 개수 WTW 배출 개수죠. 3.24를 곱하여 1240kg의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총 배출량 계산으로 연료 사용 배출량 1240kg의 각 허브 하역 배출량인 2 곱하기 26.4kg을 더하게 되면 1293kg의 총 배출량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총 GHG 배출 강도 계산으로 총 배출량 앞서 계산했던 1293kg을 총 운송 활동인 23,585톤km로 나누어 54.9g per 톤킬로미터라는 배출 강도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배출 강도 54.9g per 톤킬로미터는 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되며 시간에 따른 개선 추적이나 타 기업과의 벤치마킹, 비교 등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글랙 프레임워크라는 국제 표준 지침서에 들어가 있는 북미 도로 운송 배출 강도 그리고 그러한 표준 배출 강도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배출 강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체 기업의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이런 국가별 표준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 발표에 사용된 ISO 14083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유럽연합이 공식 채택한 국제표준 물류운송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인 ISO 14083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식회사 글렉의 강덕구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운송에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한국 현행과 국제 표준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문두남 책임연구원입니다. 발표해 주신 ISO 내용은 저희 물류기업의 전체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자동차에서도 부품의 수송이라거나 혹은 자동차의 유통이라거나 하는 부분에서 그런 수송에 대한 산정 방식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의 발표나 지속적인 발표를 들어보면 결국 국제적인 어떤 자동차 LCA 방법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발표해 주신 ISO 내용이 그런 자동차 LCA 수행 방법론과 조금 온라인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걸까요? 그런 네. 혹시 동향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콥 3의 4번, 9번과 같은 이 운송과 유통과 관련해서는 이 글렉 프레임워크 그리고 ISO 14083이 국제적 표준으로 이미 활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어떤 그 자동차를 수출을 내 보낼 때에 우리가 다양한 복합 구간들이 있습니다. 복합 구간도 있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그 단일화된 표준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ISO 14083을 단연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DHL, 페덱스 그리고 머스크 그리고 수많은 이러한 다국적 물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렉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2017년도부터 WTW 배출량만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프 3 마찬가지고요.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중태입니다. 아까 슬라이드 17페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을 좀 드리려는데 슬라이드 17페이지에 보면 네. 그 이제 11톤 트럭이 이제 연료 1리터 가지고 이제 4.5km가 주행을 하고 그래서 450km를 이제 부산까지 가면 연료가 이제 100리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100리터가 들어가겠다 보니까 이제 그 에미션 팩터 3.1 곱해서 이제 320kg CO2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16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차량 그 부하량 8톤이 넣어서 3,600이 어떤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10톤짜리 차량이 10톤을 싣고 연료 1리터를 리터당 4.5km를 갔어요. 네. 그래서 아까 100리터가 필요했어. 그건 짐을 이제 물론 이제 공차율인지 적재량을 이제 그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왜 톤당 단위로 해서 톤 킬로미터가 나오는지 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제 각 페이지마다 제가 그 수치가 일관되게 좀 따라가게끔 수치를 제가 그렇게 작성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3,200톤 킬로미터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서 100리터 곱하기 우리가 3.2라고 하는 배출 계수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배출량이 이제 320g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19페이지 18페이지였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톤 킬로미터를 이제 산정을 해서 다시 한번 배출 강도를 계산을 하는 그 이유 자체는 어떤 그 향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TC의 그 도로운송 배출 강도를 미리 산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날 톤 킬로미터만 산정을 해도 요 톤 킬로미터에 대한 그 차량에 대한 배출 강도는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곱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현성에서
똑같이 일관되는 그런 배출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국제 표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강덕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6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ISO 14067 요구사항 해설 및 검증 사례에 대해서 한국품질재단 이석원 심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품질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이석원 심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소중한 기회에 발표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저희 소개를 드리면 저희 한국품질재단은 지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검증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인정기구인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의 ISO 14067 분야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검증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ISO 14067이 이제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요구 사항 중에서 어차피 지금 오늘 교육 전체적인 이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전과정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기본적인 14044에 대한 요구 사항에 추가적으로 14067에 대한 부분들의 특이성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검증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자동차 분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 배터리 원료가 되는 물질에 대해서 LCA 검증했던 사례들을 같이 보면서 혹시나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금 이제 LCA 산정 단계에서부터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LCA 산정 결과에 대한 이제 신뢰성 보증을 위해서는 제3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검증 대응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접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탄소 발자국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ISO 14067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검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양해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그 배포된 자료에서는 저희가 검증 사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배포용에는 제공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LCA 전과정 평가와 관련된 이제 ISO 140 시리즈에 대해 표준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O 14040 그다음에 14044는 이제 전과정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저희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ISO 14067에 대해서는 이제 카본 풋프린트 제품 탄소 발자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제 수록이 돼서 배포가 되어 있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품 탄소 발자국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과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ISO 14044는 전반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것과 다르게 이제 그 카본 풋프린트 같은 경우 14067은 탄소 영향,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영향에 포커싱을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차이점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LCA를 산정하는 목적성 자체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완성차를 우리 지금 이 포럼의 목적에 맞게 완성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들의 LCA를 완성하기 위한 1차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협력업체들 제공되는 원료들에 대한 LCA 정보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현재는 기후공시와 관련해서 또 LCA의 정보가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전 발표에서도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콥3 배출량에 대한 그 결과가 기후공시에 포함이 돼서 스콥3 분야에 대한 배출량 정보가 같이 공개되는 요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스콥3 배출량 자체는 제품 단위의 전과정 평가가 아닌 이 기업 활동에 대한 전과정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산정을 하는 개념에서는
일부 LCA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콥 3의 업스트림, 그다음에 스콥 3의 다운스트림 배출량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배출량을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이 전과정 평가와는 조금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LCA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 완제품 생산하는 이 업스트림 단계에서의 우리 공장으로 납품이 되는 원료들에 대한 영향성을 같이 포함해서 배출량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위해서는 우리 협력업체들의 그 제품 생산 단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사용과 폐기 단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우리 기업 단위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용 단계와 폐기 단계에 대한 전과정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같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이 같이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15개 카테고리는 GHG 프로토콜에 기반을 해서 스콥 3 배출량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LCA 분야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카테고리들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이 구매한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자본재, 그다음에 판매된 제품의 가공, 사용, 폐기 단계 등이 좀 우리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스콥 3 배출량 산정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수준이 계속 이렇게 그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업에서 스콥 3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입한 원료에 대한 배출 영향을 우리 스콥 3 배출량에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배출 개수, 즉 원단위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가 기업으로부터 우리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LCA 데이터이냐 아니면 국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LCIDB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에서 항상 문의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2차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인정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2차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에도 인정이 불가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에 준해서 인정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배출량의 산정 결과로서 인정이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보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 두 개의 차이는 우리의 원단위 배출량을 우리 순수 제품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한 최적화된 값으로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통계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서 과대 산정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제품 원단위 배출량에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에 대한 구분에서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카테고리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한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협력업체 입장에 계신 분들에서는 가장 연관성이 높은 카테고리가 카테고리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완성차 기업에서 구매한 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배출량 산정하는 방법이 구매한 제품의 양에다가 그 구매한 원료에 대한 원단위 배출 개수를 곱함에 따라서 온실가스 카테고리 1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배출 개수가 우리 이제 공급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LCA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LCA와 스콥 3 배출량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품 탄소 발자국 평가에 대한 목적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황에 대한 파악이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탄소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의 또 활동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현대기아차에서도 지금 국내에 있는 그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함에 또 추가적으로는 이걸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현황에 대한 파악과 향후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의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이 평가를 하는 목적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런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LCA 정보, 카본 풋프린트 정보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케이스마다 어느 게 더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오전에 이제 발표해 주셨던 연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전기자동차가 LCA 값이 정정이 낮다라는 또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또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그 위해서 그냥 먼저 간단하게 절차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과정 평가에서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과정 목록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분석된 결과에 대한 각각의 영향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전과정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해석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이 3단계에 대한 LCA 평가가 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업에 가서 검증을 할 때도 이 LCA의 그 산정을 왜 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처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고객사의 요구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크래들 투 게이트냐, 크래들 투 그레이브냐, 이런 범위에 대한 또 구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기능 및 기능 단위라든지 시스템 경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목적에 대한 정의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는 저희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에 대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계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경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든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것들을 목록을 분석하게 됩니다. 아마 이 목록을 분석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원료, 그 다음에 모든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해놓고 이게 우리 제품 생산과 얼마만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그 구분을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과정 목록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는 저희 그 검증심사원 입장에서는 누락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뒤에서 데이터를 이제 할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소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과정 목록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전과정 목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각각의 결정되어 있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데이터들이 확정이 되면 그 데이터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 지금 현재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는 대상에서는 이 영향 평가는 모두가 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LCIDB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현장 1차 데이터를 받았던 그 결과들의 계수들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게 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LCA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ISO 14067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14067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SO 14000 시리즈 중에서 온실가스 분야와 관련된 3가지 시리즈가 그 규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O 140에서-1, 140에서-2, 그다음에 67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다음에 감축 프로젝트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그다음에 제품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이 있고, 이런 3가지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검증심사원의 검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요구 사항이 ISO 14064-3이 됩니다. 그래서 14067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준수가 됐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게 저희 검증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ISO 14067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ISO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산정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ISO 표준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 러프하게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지 이것들의 세부적인 기준들은 별도의 문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140-1 같은 경우에도 제품 전과정에 대한 인벤토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하되 세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IPCC 가이드라인을 사용한다든지 감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감축 사업 방법론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14067 같은 경우에는 PCR이라고 하는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이 세 가지 문서가 되겠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기준 문서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SO 14067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 PCR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제품마다 저희가 온실가스 14067에 대한 그 기본 사항으로서 어떤 제품의 카본 풋프린트 결과를 검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첫 번째로 찾아보는 것이 어떤 PCR을 적용을 했느냐인 겁니다. 이 PCR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정 제품에 대한 전과정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했는지 여부들을 저희가 비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PCR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들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O 표준에서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준수를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적합하게 떨어지는 PCR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유사한 제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출처에 대한 PCR을 적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PCR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검증 보고서 상에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PCR 같은 경우에도 그 세부적인 그 구성 항목들은 뭐 기능 단위, 시스템 경계, 그다음에 시스템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컷오프 룰, 그다음에 할당하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의 품질 요구 사항 등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문서다라는 걸 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시스템 경계와 관련해서 이제 그 ISO 14067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모든 시스템 경계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일부 생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요구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그다음에 그게 생략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을 평가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즉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략이 불가하겠지만 이 생략 대상이 됐던 이 공정에서는 배출량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작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상생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배출량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제일 많이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느 비율까지의 우리가 대부분이 95%, 90% 수준에서 이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컷오프를 하는 대상이 뭘 기준으로 컷오프의 범위를 설정을 했느냐, 투입되는 원료의 질량 단위냐, 에너지 단위냐, 온실가스 영향 단위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컷오프에 대한 범위가 PCR에 적용되어 있는 그 제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이제 PCR을 기반으로 하되 혹시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로 요구 사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데이터 품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ISO 14067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에 대한 걸로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표준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 데이터라고 해서 사이트 스페시픽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할 때는 실제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된 활동 데이터 또는 배출 개수는 이제 특정 사이트 데이터로 분류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협력업체에서 개발한 LCA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특정 데이터로 저희가 분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다 측정을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구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또 국가에서 개발이 된 LCI DB냐 또는 직접 측정된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산정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할당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구사항 중에서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것들을 밸런스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할당에 대한 결과는 인풋 정보와 그 다음에 아웃풋 정보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서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공정이 단순해서 우리는 한 개 공정에서 한 개의 제품만 생산한다라고 하면 할당이 불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에서도 가능하다면 할당을 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품 공정, 제품 생산 공정 단위에서의 측정이 가능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로 모든 것의 14067의 탄소 발자국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이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여러 공정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는 이렇게 할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SO 14067에서 좀 특별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제거 시점에 대한 영향 평가는 우리가 시점에 따라서는 사용과 폐기 단계에 대한 활동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배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쨌든 지금 산정하고 있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회계상의 범위 내에서도 그 산정 범위 내에서 동시에 발생이 된다라는 관점으로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운스트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어쨌든 폐기 단계까지 포함해서 제품 전 과정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는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탄소 처리에서는 이제 바이오매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벤토리 배출량을 보고를 할 때도 바이오매스에 대한 영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바이오매스의 전 과정, 즉 바이오매스 원료를 생산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은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는 사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매스 원료가 이 제품에 포함이 돼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우리가 내재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물질 자체가 지금 생산 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사용과 폐기 단계에서는 이 바이오매스의 영향이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영향은 사용과 폐기 단계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되고 만약에 고객사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크레들 투 그레이브가 아닌 크레들 투 게이트까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산정한 이 게이트까지의 바이오매스의 영향이 결국은 사용자, 우리 고객사에서는 사용 단계나 폐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요구로 되고 있습니다. 전력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전력 생산하는 전 과정에 대한 고려들을 고려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마 1404사랑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사용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제품 생산 공정에서 토지 이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토지 뭔가 생산 공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온실가스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산정합니까?라고 했을 때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산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요구 사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카본 풋프린트 결과에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들로 정의를 했을 때는 당연히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영향, 그 다음에 생물학적 탄소에 대한 처리 영향,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대한 사용 변화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항공기 배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분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검증 사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원료가 되는 이제 음극재 물질에 대한 저희가 그 검증을 진행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주 원료가 흑연이기 때문에 흑연에 대한 PCR 정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UNCPC 3795, 3799, 4695라고 하는 이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PCR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PCR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의 HS 코드와 그다음에 UNCPC 코드가 일치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원 단위에 있어서는 그 PCR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송 준비된 흑연 제품 1kg에서 이것이 PCR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포장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저희 거기에 맞춰서 제품 대상 범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품위 그 원료 투입이라든지 모든 물질 수지에 대한 범위가 PCR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CR에서도 범위에 대해서는 크레들 투 게이트냐 크레들 투 그레이브에 대해서는 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사에 들어가는 범위까지 그 들어가기 직전까지에 대한 범위만 산정했기 때문에 게이트까지 산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PCR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산정 시스템 경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컷오프 이제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95%에 대한 범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누락 없이 선정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SO 14064-3에 기반을 해서 검증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검증 기획 단계, 그다음에 수행 단계, 완료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획 단계는 주로 이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PCR과 제품에 대한 그 개요 사항들을 좀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검증 수행 활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데이터 검증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증빙 자료, 그다음에 배출 계수에 대한 적절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조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중요성 평가와 최종적인 탄소 발자국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일 공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할당이 불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에 대한 데이터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컷오프 기준이라든지 데이터 그 제품 데이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원료하고 유틸리티에 대한 포함 범위를 확인을 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셉이 됐든 ERP가 됐든 아니면 측정 결과가 됐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누락 여부를 모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혹시나 그 불량 및 공정 재투입량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됐는지 여부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폐기물하고 물질 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나 전체 인풋 대비해서 발생하는 물질들에 대한 대상들이 이런 폐기물과 그다음에 그 밖에 부산물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물질 수지에 대한 밸런스를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누락 여부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거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LCI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에코인벤트 개수를 적용을 했는데요. 유틸리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한 지역에서의 최대한 근접한 LCIDB, 이제 국가별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 국가에 대한 LCIDB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덕트 데이터나 마켓포 데이터라고 하는 개출 그 LCIDB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켓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에 대한 LCIDB에 해당이 되겠고요. 프로덕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이트까지 크레딧 투 게이트까지에 대한 LCIDB가 해당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내가 산정하고자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 제품의 범위에 맞게 결정을 해서 검증을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ISO 14067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들, 화석연료 그 연소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영향이 누락 없이 산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세부 방법에 따라서 산정이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전과정 평가를 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공을 하는 이제 검증서에서는 각각의 요구사항에서 필수적으로 산정하는 대상에 대해서의 영향평가를 전과정에 대한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총합으로 저희 검증서로서 선언을 하고 있다
있다라는 것까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품질재단 이석원 심사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ISO 14067에 대한 해석과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환경과학원의 박준홍입니다. 한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발표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항공기 배출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운송 중에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선박이라든가 다른 운송 수단의 배출량은 고려하지 않는지 그 부분 한 가지랑 그리고 아까 좀 검증할 때 LCI/DB는 뭐 가급적 그 해당 국가 근접한 국가의 LCI/DB를 이제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사실 뭐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국가마다 LCI/DB를 구축해 놓은 수준이나 퀄리티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하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수송에 대한 그 배출 영향들은 다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선박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67 요구사항에 별도로 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LCI/DB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볼 때는 그 민감도 불확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불확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적으로는 그 배출기에서 LCI/DB의 상호 간의 편차에 대한 영향도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은 불확도가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검증의 보증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검증할 때 이제 포커싱은 이 LCI/DB에 대한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냐에 대한 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희도 이제 두 개 아까도 이제 전에서 비교를 해주셨지만 에코인벤트에 있는 개수랑 우리나라 이제 환경성적 표지 LCI/DB에 개발된 개수랑 좀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맞다라고 저희도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출처가 명확한 DB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허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이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트레스웍스 장병욱이라고 합니다. 그 검증 사례에서 단일 제품 생산이어서 할당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제품 생산 공정이고 그 제품별로 생산 라인이 좀 다르다면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발표 자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당을 적용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되는 게 물리적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리적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객의 우리 심사를 받는 조직에서 판단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냐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원료가 투입돼서 제품이 생산되는 라인이다. 근데 동일한 원료가 두 공정에서 만약에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분배하는 방식이 뭐 생산량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또는 이게 배출 영향을 고려해서 얘가 그 카본 풋프린트의 영향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걔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분배를 한다든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들은 제품 생산량이나 아니면 투입되는 양의 측정 또는 용량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용량 기준이 되거나 측정값을 기반으로 많이 할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6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석원 심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는 탄소 발자국 산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인 카테나엑스 설명 및 사례에 대해 MSG 그룹의 클라우스 니리실 컨설턴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클라우스 니리실님의 발표는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명찰 뒷면의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로 화면으로도 시청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신 수신기는 사용 후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from my side. I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my presentation at this year's International Symposium on A-LCA of automotive greenhouse gases. We are delighted to be able to speak to you in this forum on the subject of Catena-X. To be more precise, toda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carbon footprint use case to you. I have chosen the following title for my presentation: Exploring the Potential of Catena-X, a New Approach to PCF, Product Carbon Footprint and Carbon Accounting.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briefly. My name is Klaus Nirschl from MSG for Automotive. I have been active in the automotive for more than 20 years and have been working in detail on the topic of Catena-X since 2022. I was initially active in the Kickstart consortium of Catena-X, and I am now continuing my work in several working groups within the Catena-X Association. Allow me to briefly introduce my company too. MSG for Automotive is part of the MSG Group, located as a German company close to Munich, with 10,000 employees, 70 sites in 34 countries worldwide, and a turnover of 1,400 million euros. The MSG Group is one of the largest medium-sized owner-managed companies in Europe. With its 800 employees, MSG for Automotive offers all the services from IT consultancy, from implementation to strategy consulting within the MSG Group. Our customers include OEMs and the largest tier 1 suppliers in the automotive sector. Let's take a quick look at the agenda so you now know what to expect. We will look at what Catena-X is and why you need, and we will take a detailed look at the broad carbon footprint use case. I would like to start with the question: what is Catena-X and who are the stakeholders behind it? What is Catena-X? Catena-X is the first open and collaborative data ecosystem for the automotive industry. But what is an ecosystem? An ecosystem is a collaborative, decentralized network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can share and use securely and sovereignly and generate added value from it. Who is behind this Catena-X? The presented picture show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it. Catena-X is divided into 3 areas. At the bottom left, you can see the development area, which is essentially consists of 2 consortia. The so-called Kickstarter consortium, with which everything started. In 2021, the consortium of 28 companies was founded as a publicity-funded project. In this context, a funded project means funding from the Germ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fter the first consortium expired, a successor consortium was founded, which currently includes 15 companies, some of which overlap with the first consortium. I sometimes refer to the consortia as the so-called workbench, as most of the software solutions as open source and documentation for the Catena-X solutions are created. At the bottom right, you can see the operative area with the task of hosting centrally required services. Here we are talking about an operator. The idea is to have several operators in the ecosystem in order to be able to scale the network. There is currently only one operator, the so-called Cofinity-X, a joint venture of various companies, some of which have already appeared as co-participants in Consortium 1. The
Catena-X association is located above all. The association assumes a governance function in order to standardize and verify the solutions developed. The solutions come from the consortium and from working groups organized by the association itself. As MSG, we are currently an active member of various specialist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in the association. So, next question. Why do we need Catena-X? The motivation for Catena-X is focused on these 4 topics. The first one, resiliency. The current approach with the current peer-to-peer supply chain network does not fulfill the requirements of it. Next one, sustainability. For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sustainability, e.g. for the determining the PCF and exchange of data across the entire supply chain is necessary. So other models are required for this as currently exists. Geopolitics and innovations. This requires secure, trustworthy data exchange based on new technologies. And the last, economics. A network with interoperable solutions can only be established by all participants. Acceptance and trust are here the keywords. What problem does Catena-X solve? The continuous data chains different Catena-X, not the participants. It only works as a system. This is not yet lived. We need the interoperability of data models, solutions, connect existing systems, and it's about the economies of scale and customer added value. An ecosystem that has 5, 10, 20 or 50 partners is not an ecosystem. Catena-X is based on use cases. Catena-X is very use case driven. This means that data models and solutions are developed for specific use cases. If you want to exchange certain data, the data models must be standardized so that interoperability is guaranteed and the data can also be interpreted by the defined solutions. Here I have provided you with an overview of the most important use cases in Catena-X. The most important are as follows. The traceability of parts, components, transport units, or whatever. Quality management, demand and capacity management, and of course the sustainability. This includes the brown carbon footprint use case, which we will then look at in more detail. How is Catena-X implemented? We differentiate here between the so-called core services and enablement services. I would like to start with the core services. Core services are provided centrally by the core service providers. They provide common accessibility and discoverability functionalities for database participants. The core services can be divided into 2 areas. The core services A lists core services that can be operated n times in the Catena-X data space. Then we have the core services B lists core services that can only be operated once in the Catena-X data space due to business reasons or technical limitations and are therefore tendered via the nomination process of the association. And for the core services B, the Cofinity X is the provider of it. Now we switch to the enablement services. Enablement services are provided decentrally by every user. The main enablement services are Eclipse Data Connector, the Digital Twin Registry, and you need a submodel server. I would lik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Eclipse Data Connector. He is the gatekeeper in Catena-X. So what is a connector? A connector is a decentralized software component
for a peer-to-peer data exchange and the gatekeeper between data ecosystems participants. Now that I have explained what and who Catena-X is, why we need it, and how it is implemented, let's move to the PCF use case. What defines the use case? Best explained on the basis of its vision and the mission of it wants to fulfill. Vision is the report and steer the decarbonization of our value chain. Find a solution to the lack of reliable data for addressing supply chain carbon emissions by creating a trusted platform for a secure data share. That's a good definition for the mission of the use case. This is due to 3 reasons. First, the complexity of supply chains leading to a huge amount of data. The lack of trust, that means the unwillingness to share data to the risk of losing competitive advantage. And missing standards for measuring carbon emissions in a comparable way. What is the scope of the use case? This can be explained using 2 customer journeys. One is the customer journey to exchange data. The other one is the customer journey to actually determining, calculating the carbon footprint. Both journeys combined result in the scope of the use case. Let's look a little deeper into this. In each node for the supply chain, the PCF is calculated from the respective direct and indirect emissions. The PCF value is passed on from the supplier to the customer and then again incorporated into the customer's PCF calculation. You can see this from the direct and indirect emissions shown in color. By analyzing the individual customer journeys, we are now taking a further step into the process of this use case. In this image, you can see the customer journey of data exchange as an overall customer journey. 3 sub-areas can be recognized here. On the left is the first part of the data exchange with the sending of an PCF request from the customer. In this case, the OEM to its supplier. The supplier accepts this, follows the overall process by recording activities of the customer journey of the PCF calculation. After successful calculation by the supplier responds to the PCF request and forwards the calculated value to its customer. As the detailed view part, send a PCF request by customer to supplier, 3 steps can be recognized. The realization that the current PCF is no longer up to date and needs to be reviewed. This leads to a PCF request to the suppliers involved, while the 3rd step shows one of the suppliers receiving the PCF request. This slide shows the PCF calculation. The message here is that the PCF calculation process step is cascaded along the entire supply chain. The sections are also recognizable in customer journey for the PCF calculation. It starts with the step incoming PCF request and preparing for calculation. This is followed by the consolidation of the information required to calculate the PCF. And the 3rd step is the actual calculation and processing for forwarding to the customers. This step also represents the conclusion of the PCS calculation. The last process step shows the answer of the PCF request by supplier and the processing of a PCF response by customer. Now that we have looked at the use case in detail from a process perspective, I think it makes sense to briefly explain a few technical details as well as a few thoughts on the Catena-X PCF rulebook.
as the basis for a clear and comparable determination of the PCF in the automotive. So this slide looks at the technical components required to exchange the data in the KTNX network. It also looks 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dividual players and with the Cofinitix as the operating company. I would like to briefly discuss the 4 steps shown here and which technical components are used here. Step 1 shows the customer's PCF request to its supplier. The EDC is used as a technical gatekeeper for sending and receiving. Step 2 shows the determination of the PCF on the supplier side, which, in addition to the actual calculation, may also make it necessary to request a PCF from the supplier. Step 3 shows the response to the PCF request with the determined PCFs, again with the corresponding EDCs in use. Step 4 concludes the process with the processing of the PCF value on the customer side. Processing includes the saving and the forwarding the value to the customer. The so-called PCF data exchange apps are used to carry out the steps. The KTNX marketplace already offers corresponding solutions for this. However, each participating company can also develop solutions by themselves, use them, or even provide them as a software as a solution, software as a service solution in the network. In addition to the provision of technical components to ensure that secure exchange of PCFs, it's equally important to provide a set of rules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the comparability. The rulebook of KTNX was developed for this purpose. It was used to close gaps in the determination of PCF that were not covered by existing regulations. The rulebook also defines clear system boundaries and detailed guidance for calculating PCF. The framework sets out requirements for data quality and the necessary elements for data exchang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imary data and provides a hierarchy of the use of secondary data. So, closing, that it ensures that PCF calculations are consistent with existing methods and standards to enable a consistent and traceable reporting. In addition to the rulebook, there is now long-awaited the PCF verification framework.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3 levels of confidence. The confidence level 1 focuses on automated solutions. Level 2, third-party certification of PCF programs that demonstrate a company can perform PCF calculations to recognize industry standards. And confidence level 3, that's the verification of specific PCF data sets by an independent party that provides the highest level of confidence in the PCF data. This framework is also a significant step towards promoting sustainability by helping companies to generate and to share trustworthy and comparable PCF data. I would like to conclude my presentation with some information about KTNX in general and the PCF use case in particular. All open source code, aspect models, policies, and much more can be found in the Eclipse Tractor 6 library on GitHub. It's open source. Also, you can find all the documentation, standards, descriptions, such as the rulebook or the PCF verification framework in the association area on GitHub too. With this information, I would like to close my presenta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if there are any left. Thank you.
네, 클라우스 리르슐림의 발표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발표에 대한 질의는 메일로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세션은 모두 마쳤고요.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로 기후탄소연구부 부장님의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그 기후탄소연구부 부장 이종천입니다. 보통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한 몇 년 지나면은 뭐 몇 월 며칠 뭐가 있었지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하필 오늘 이런 행사가 있어서 10년이 지나도 25년 4월 4일 어떤 심포지움에서 어떤 주제로 이렇게 논의를 했구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뭐 각설하고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한 달 전에 그 2월 말에 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그 기후 변화 적응 그리고 그 탄소 중립 그 기치로 5개 과가 새로 그 재편이 돼서 그 기후탄소 연구부라고 하는 그 우산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 기존의 교통환경연구소, 그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모빌리티 환경연구센터라고 하면서 같은 부의 그 일원으로 이제 소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 이 행사가 교통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이 됐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오늘 저한테 이 폐회사를 슬쩍 이렇게 밀어준 우리 모빌리티 환경연구센터 박준홍 센터장님께 하여튼 오늘 행사 잘 치르게 해줘가지고 감사하다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힘드실 테지만 하여튼 그 폐회사를 해달라고 뭐 하여튼 몇 장을 적었는데 다 각설하고 오늘 어찌됐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75년도 포니 자동차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고 수출한 이후로 한 5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여러 고난이 많았죠. 뭐 기술적인 장벽, 뭐 배출 규제, 무역 장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극복하면서 지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또다시 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라고 하는 또 허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에서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여러 석학 여러분들께 그 발표를 듣고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도 쉽게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긴 시간 이런 날에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좋은 주말 보내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발표자분들과 이른 시간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황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